네, 안녕하십니까.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척추 내시경 센터 청담 해리스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경외과 허동환입니다. 옆에는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윤아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사실 뭐 척추 내시경 수술이 가장 척추 분야에서 이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정말 척추 내시경 수술이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 분명히 단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척추 내시경 수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좀 일목요연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오늘 오전에 둘 다 척추 내시경 수술을 4건을 같이 진행하고 끝나자마자 지금 여기에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목조목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진행을 하고요. 설명은 우리 옆에 황윤아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척추 내시경 수술이 도대체 어떤 수술인지, 그다음에 기존의 수술과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먼저 저희가 척추 수술이라고 하면 안쪽에 있는 신경관이라고 하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을 좀 해 보았습니다. 신경관이라는 부위에 들어가서 이 부분이 통증이나 마비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 부위에 대한 해결을 위해 저희 뒤쪽의 후관절이라든지 후궁, 근육 등의 뒤쪽의 후방 고정 물질들을 조금씩 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박리하고 절제하는 정도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느냐가 저희 내시경 수술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저희 잘 꾸며 놓은 집이 보이고 그 안에 도둑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 보면, 저 도둑을 신경 안에 있는 병변으로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저희 수술하는 의사를 저희 특수부대원으로 표현을 해 보았고, 저희가 이 도둑을 잡을 때 그냥 가장 직관적이고 가장 원초적인 방법으로는 이런 식으로 집안에 폭탄을 던진다든지 그냥 총을 쏜다든지 쭉 밀고 들어가면 사실은 도둑을 잡기 가장 편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렇게 해 놓았을 경우에 안쪽에 꾸며놓은 집도 다 망가지고 안쪽에 안정성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내시경이라는 방법은 집 안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안쪽에 거실도 지날 수 있고 문을 통해 들어갈 수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안쪽에서 도둑을 잡기 위해 코앞까지 바로 앞까지 온 뒤에 정확한 범위에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요, 집에 있는 빈대를 잡으려고요, 집을 태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정말 집에 사는 나쁜 해충만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병변을 우리가 노출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정상 구조물을 좀 다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정상 구조물이 다치면 많이 아프고 회복도 오래 걸리잖아요. 그거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이 바로 내시경입니다. 근데 이 내시경이 척추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복강경, 흉곽경 이런 거 관절경 다 아시죠? 그런 수술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안 찍고 수술합니다. 그래서 척추도요, 많이 절개 안 하고 조금만 절개해서 최소한으로 접근해서 수술하려고 하는 게 바로 척추 내시경 수술입니다. 계속 한번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이렇게 수술 직접 하는 모습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현미경 첫 번째, 저희 고식적 수술, 절개 수술로 알려진 현미경 수술이고요. 여기서 그 동그라미, 노란색 동그라미 표현한 렌즈가 있는데, 네. 이 렌즈가 아무래도 수술 부위에 비해서는 좀 멀리, 좀 위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수술 부위까지 내려오다 보면 노란색 세모로 표현한 부분, 그 부분까지는 다 절개를 해서 벌려 놔야 이제 수술 부위, 같은 화살표지만 저만큼 많은 부위에 절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다만 내시경 수술의 경우는 저희가 병변 바로 앞까지 진출한 렌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정확한 범위 내에서 똑같은 화살표 범위 내의 수술을 주변의 조직 손상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전에는 현미경 수술을 해서요, 피부 절개를 많이 줄였었어요. 그래서 옛날엔 현미경 수술한다고 저희가 막 자랑 아닌 자랑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더 피부 절개와 조직 손상을 줄이려고 하는 게 바로 내시경 수술입니다. 그러면은 척추 내시경 수술은 과연 어느 나라가 가장 주도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됐고, 그 연구의 개수로 저희는 어떤 영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표가 내시경 수술에 쓰여진 논문의 개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도 많이 궁금해하시듯이 가운데 한국, 영향력에 대한 연구, 어느 정도 다른 국가의 영향력이 얼마나 미치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결과에서도 저희 사우스 코리아로 표현된 한국은 영향력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이나 이런 거는요. 판매량으로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근데 인제 이 수술이나 의학 쪽은요. 연구 논문이 어느 나라에서 가장 많이 나왔느냐가 가장 중요한 지표예요. 그래서 논문이 많이 나오는 나라가 그 수술 방법을 선도하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내시경 척추 내시경 수술 분야만큼은 한국에서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척추 내시경 수술을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분들이 열심히 연구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 세계 척추 내시경 수술 분야를 이 저희 한국에서 선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인제 내시경 수술이 우리가 왜 이렇게 내시경을 하려는지 한번 알아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 척추 내시경 수술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의사와 입장과 환자분의 입장이 있습니다. 환자분의 입장에서 장점이 뭔가요? 네. 여기서 이런 장점이 사실은 많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관심이 뜨거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환자 입장에서는 근육이나 조직의 손상이 적기 때문에 상처도 조그맣고 그리고 척추 안정성 유지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수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술 부위의 통증이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저희가 수술 설명드릴 때 환자분께서 항상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수술하고 나서 많이 아픈가요?" 항상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굉장한 걱정거리 중에 하나인데 요거를 저희 수술을 통해서는 통증이 크지 않게 많이 도와드릴 수 있고 빠른 회복 그리고 이로 인한 일상으로의 복귀 또한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이나 중증 내과 질환에서도 새로운 해결책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왜 치과 가실 때요. 치과 치료 받을 때 아픈지 안 아픈지 많이 걱정되고 주변 분한테 물어보시잖아요. "임플란트 하는데 아파 안 아파?" 굉장히 그 불안하단 말이에요. 근데 수술 받고 수술 부위가 많이 아프지 않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요즘 다들 경기도 어렵고 힘드시잖아요. 수술 치료받고 바로 직장으로 복귀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또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 직장으로 직업 활동으로 복귀가 가능한지도 굉장히 환자분들에게 중요한 이슈거든요. 근데 수술하고 빨리 회복돼서 빨리 복귀 가능합니다.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환자분의 입장에서 장점을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가 일단 절개선 자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 왼쪽이 절개 우리가 기존에 하던 현미경 수술이라든지 절개형 수술에서 생겼던 피부 상처 표현을 해 보았고 다음 오른쪽 보이는 장면은 첫 번째는 양방향 내시경을 통해서 센티미터를 재보면 0.5 센티미터 밑으로 저희는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오른쪽은 단방향 내시경이라고 해서 진행을 했는데 거의 상처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러면 바깥에 구멍만 뚫어 놓고 안쪽에서 똑같이 하는 건 아닙니까?"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안쪽에서 근육이나 조직 손상의 정도도 굉장히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왼쪽에 절개형 수술을 한 뒤에 양쪽에서 똑같이 보여야 될 까만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저희가 근육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 근육 중에 저희가 노란색 점선으로 표현된 부분, 수술하고 나서 회복이 덜 된 근육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다른 물질로 대체된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술하고 나서 척추 안정성 유지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요 내시경 수술 원장님께서 하셨던 수술인데 수술하고 나서 거의 데미지가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저희는 근육이나 조직 손상의 정도가 굉장히 적은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피부만 조금 절개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근육, 조직 손상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거는 이미 저희들의 주장이 아니라요.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사의 입장에서도 내시경으로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 환자분들의 그 수술 통증 지수라는 거를 우리가 인제 비교하거든요. 그러니까 10 점이 가장 아픈 거고 0 점이 하나도 안 아픈 건데요. 수술 후 통증이 단방향, 양방향 내시경 그다음에 고식적인 절개 또는 현미경 수술에 비해서 수술 후 통증이 어떤가요? 네. 여기 초록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먼저 미세 현미경 수술 저희가 연구한 결과고요. 그리고 안쪽에 파란색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각각 단방향, 양방향 내시경입니다. 그래서 통증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 화살표의 크기가 커지게 되는데 요 초록색 화살표는 확실히 내시경 수술보다는 조금 정체되어 있는 양상, 수술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통증이 유발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록색이나 그
보식적인 절개 수술에 비해서 수술 부위의 통증이 훨씬 적거든요. 이러면 저희도 편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수술 부위 통증이 심하면 저희가 한 번이라도 더 가보고 진통제도 더 투여해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수술 부위 통증이 심하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통증 주사 같은 걸 맞지 않으니까 간호사분들도 다른 관점에서 더 케어하기가 더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환자 및 의사 모두에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척추 내시경 수술 후에 수술 부위 통증이나 근손상이 적다라는 내용은요, 저희들만의 주장이 아니라 저희들이 발표한 논문 이외에도 많은 선생님들이 이미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김현성 원장님, 그다음에 옆에 황윤아 선생님께서 발표한 논문이고요. 그 옆에는 제가 발표했던 논문인데 이미 연구 논문으로 증명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척추 수술하시는 분들이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장단점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또 다른 장점으로는 확실히 빠른 회복 그리고 일상으로의 복귀가 빠르다라는 점인데 아무래도 그 수술 후 통증 자체의 감소가 빠른 것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감압술이라고 하는 걸 많이 진행을 하는데 저희 병원의 경우는 4시간 뒤부터 간단한 식사, 보행, 화장실 활동 등을 모두 가능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화장실 활동의 경우 굉장히 서로 민망하게 그 화장실 도와드리고 이런 건 부부 사이에도 좀 어렵고 자식과 부모 사이에도 좀 어려운 일이라고 서로 알고 계신데 그래서 요런 활동 등이 빨리 가능해지시면서 환자분들도 마음 편하게 수술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입원일을 포함해서 저희 수술하기 전날 입원하시니까 수술하시고 나서 2밤 정도 주무시면 퇴원하는 것까지 저희가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게 이제 당일에요. 배 많이 고프시잖아요. 그리고 또 당뇨 이런 거 있고 하시면 저혈당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술 후 4 시간 후부터 물 드리고요. 식사 드리는 수술입니다. 그리고 저녁부터 운동까지는 아니더라도 보행이 가능한데 화장실 혼자 가시고 이렇게 되면은 굳이 간병인이나 이런 게 굳이 필요가 없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입원일도 사실 어 더 짧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환자 및 보호자분께 굉장히 장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장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정말 많은 장점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희 수술할 때 고령이라든지 중증 내과 질환이 계신 분들 특히 허리는 많이 아픈데 너무 안 좋아서 수술을 못해 드려요."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작년 개원 후부터 1 년간 데이터 한번 분석을 해 봤고 저희 총 1,700건 중에 약 170건 정도는 80세 이상의 고령 환자들 수술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저희 병원에서는 고령 환자분에 대한 충분한 해결책 중에 하나로 내시경 수술을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옛날에는요. 75세 이상이면 저희 수술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100세 시대거든요. 어르신들 너무 정정하세요. 근데 물론 내과적인 병은 있으시죠. 그래서 약도 많이 드시는데 옛날에는 아예 수술을 포기했었습니다. 의사도 포기했고요. 환자분도 포기하고 보호자분들도 포기했는데 지금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요. 80대 환자분들도 다 어르신분들 여행 다니시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랑 상의해서 내시경은요 한번 용기 내서 환자분도 용기 내서 수술하실 수 있고요. 저희도 용기 내서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신 마취를 안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번 설명해 네, 주시죠.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저희는 전신 마취를 최대한 피하면서 진행을 하고 부분 마취라고 하는 척수 마취 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수술에 소요되는 시간도 굉장히 적은 편이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침습의 정도도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요게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께서 수술하신 환자분 같은데 요거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90 세가 넘는 환자분들도 요즘 아주 흔한 건 아니지만요. 자, 두 살대를 한 분 정도는 90대 환자분들도 오십니다. 근데 너무너무 건강하세요. 근데 이런 분들 90세 환자는 수술하기 저희도 무섭거든요. 하지만 내시경이면 저희도 용기 내서 할 수 있고 환자분들도 용기를 갖고 왜냐하면 전신 마취를 안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수술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식 환자분들 많이 계십니다. 신장 이식, 간 이식 이런 분들도 굉장히 건강하시거든요. 이런 면역 억제제 같은 게 잘 돼 있어서 이런 분들 옛날에 이식하신 분들은요. 관절 척추는요.
수술 아예 생각도 안 했습니다. 대학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분들도 저희가 내시경이면 수술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시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척추 내시경 수술에 환자분의 입장에서 한번 어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의료진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의사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수술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좀 '간편하다.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으로는 확장된 시야에서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생각됩니다. 환자분의 컨디션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술하는 사람이 편해야 수술이 잘 되는 건 또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점은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추가로 이렇게 편해진 시야와 안전한 환경에서 수술할 수 있다는 점은 다양한 질환으로 접근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질환으로 현재 적용 범위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의사 입장에서도요. 내시경이 굉장히 익숙해지면은 수술하는 게 굉장히 편해지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현미경보다 더 확장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수술할 때 확실하게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의사의 입장에서 한번 의료진의 입장에서 장점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가 그래서 또 실제 수술 모습 한 번 더 가져와 봤고요. 그 처음 현미경 절제 수술을 할 때 그 현미경을 조금 더 깊은 부분으로 보시려고 지금 노력하시는 모습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한 5 도에서 10도 정도만 더 안쪽으로 보기 위해서 거의 45도 가까이 현미경을 본인 쪽으로 기울이면서 거의 요 지금은 좀 안정적인 모습으로 보이시는데 사실 수술장에 들어가서 보면 거의 찌그러진 채 몸이 찌그러진 채 어렵게 수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저희는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오른쪽에 모식도를 보시면 내시경 수술에서 더 바깥쪽을 보기 위해서 5 도에서 10도 정도 손목의 각도를 살짝 바꾸거나 손가락을 살짝 힘주는 정도로 저희가 요런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실히 편안한 환경에서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TV 시리즈 이런 의학 드라마에서도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의료용 현미경은 그 저희가 무슨 관찰하는 현미경하고 다릅니다. 굉장히 커요. 저런 큰 현미경을 쓰는데 저걸로 반대쪽 보려면 이 현미경을 꺾어야 되고 저 허리도 꺾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내시경만 저희 볼펜 꺾듯이 이렇게 살짝 꺾으면 여기저기 볼 수 있는 부분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정말 저희도 수술하면서 굉장히 편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꼭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손이 잘 닿지 않는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수술할 수 있는 게 이게 내시경 수술의 굉장히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번 계속 설명해 주시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확장되고 좀 깨끗한 시야를 말씀드렸는데 저희 첫 번째 왼쪽에 좀 현미경 절개 수술 시에 보이는 시야를 저희가 가져와 봤습니다. 뭐 요것도 조금 더 그 안쪽으로 줌인을 해서 보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요 내시경 수술에 갖는 해상도와는 약간의 차이를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볼 수 있고 다음 사진은 조금 더 들어가서 본 모습 그리고 신경 하나를 조금 더 집중해서 보는 모습까지 내시경 수술은 확실히 확장된 시야에서 조금 정확한 수술을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현미경 수술도 저희가 신세계라고 했었어요. 와 너무너무 크고 잘 보인다 그랬는데 지금은 여기서 지금 이 상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훨씬 더 크게 이제 보면서 수술할 수 있어서 저희도 아주 편하게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점이 있잖아요.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먼저 뭐 환자분께 단점은 솔직한 말씀으로 '크게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장점이 많은 수술인데 저희 의료진들 입장에서는 수술 자체에 대한 숙달이 굉장히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숙련자분들의 많은 가르침도 필요하고 또 입문하는 분들은 많은 배움과 또 많은 경험을 쌓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직 조금 정립이 안 된 분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 척추 변형 수술이라든지 척수 종양 등 약간은 다분절의 유압술도 조금은 힘들다라는 인식이 아직은 있는 상태여서 그 숙련도에 따라 분야가 좀 좁아지는 그런 문제도 단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내시경 수술을 배우려면 내시경만 딱 배울 수가 없습니다.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척추 수술을 충분히 숙달한 이후에 그 이후에 시도하는 것이 최소 침습 수술이고 그 이후에 시도하는 것이 내시경입니다. 그래서 내시경 수술을 숙달하기 위해서는 정말 최소 5년 이상의 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거의
40 대는 돼야지 이 척추 내시경 수술이 어느 정도 숙지되고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긴 그 습득의 과정, 공부의 과정이 가장 저희들한테 힘든 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 모든 분야에 이걸로 다 할 수 있다는 거는 사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현미경 수술은 또 다양한 기구들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꼭 절개 수술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절개 수술이 필요한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내시경을 선택했을 때 다소 우리가 기대한 만큼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게 인제 좀 아쉬운 단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해야 될까요? 한번 말씀해 네. 주시죠. 저희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항상 숙련자는 가르치려는 그 태도를 가지고 계시고, 저희 항상 내시경 하시는 분들은 또 입문자들은 항상 배우려는 열정이 가득합니다. 뭐 저희 병원은 사실 배우려는 열망 등으로 여기 9층 층에 저희 센터에서 항상 아침마다 컨퍼런스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의견이나 경험을 많이 나누고 있고, 추가로 이제 곧 마지막으로 저희 파트 맡아주신 송도 병원에서도 같이 연합 컨퍼런스까지 진행할 정도로 의견이나 경험을 나누는 과정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침마다 컨퍼런스라는 아침 환자 회의를 하고요. 당일에 수술하실 분들 모든 MRI를 모든 의료진이 다 같이 봅니다. 이건 진짜 거짓말이 아니에요. 매일 아침마다 하고 있고요. 아마 저희 병원 입원한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 컨퍼런스 이후에 "아 이거 한 부위 더 합시다." "아니에요. 요거 이 수술 방법 조금 바꿀게요." 이렇게 말씀드린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저도 인제 경력이 20 년이 더 넘었지만 제 은사님께 저희 같이 근무하는 은사님께 또 여쭤보고 저희 병원장님께도 여쭤보고 항상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도 있지만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 항상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그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시경 수술 잘한다고 뻐기고 이런 게 아니라요. 저희가 항상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3 시간 아마 연속 방송인데 3 시간 연속 방송인데 4개 저희가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강의는 이제 요 정도로 저희가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한번 그러면 이제 저희가 장황하게 좀 설명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요약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현재에도 무궁무진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계속 발전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장점으로 최소한의 침습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사실 요 한 문장이 가장 정확한 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료진 입장에서는 향상된 수술 시야로 인해서 정확하고 안전하게 환자분께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단점으로는 수술자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수술이다. 그래서 수술을 익히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 적용 범위에 대해서 최대한 늘리고자 저희는 많은 노력을 하고 토의 등을 통해서 환자분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단점을 충분히 알고요. 그 단점을 극복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는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지만 많은 수술의 분야를 이제는 내시경으로 커버할 수 있다.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희 질문 이제 많이 주셨는데 많은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 돌아가면서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감자칩 매니아님께서 질문해 주신 거를 답변해 주시죠. 네. 허리 통증이 심해서 문의드리는 분이시고, 저희 요즘 척추내시경 신경감압술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감압술이 도대체 뭡니까?"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요추 부위의 신경감압술이 가장 진행이 많이 되는 수술 중에 하나고, 제가 요거 사진 한 번만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사진도 괜찮고 이 사진도 예. 괜찮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시경 수술이라고 한 것에 모식도를 표현한 부분인데,
그 신경이 노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뒤쪽에 협착 물질들이 이렇게 얹어지면서 환자분의 신경을 누르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환자분께 심각한 통증 아니면 마비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저희는 뒤쪽으로 진입을 해서 여기 뒤에 신경을 덮고 있는 협착 물질만을 최대한 제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신경을 감압한다는 의미는 신경에 작용하는 압력을 줄여드린다라는 입장에서 이렇게 뒤쪽에 있는 구조물을 벗겨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보통은 저희 핀 들어가는 유합술이 있고 크게 내시경 수술은 그다음에 감압술이 있거든요. 저희가 영어로는 디컴프레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인제 부득이하게 한글로 인제 번역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좁아져 있는 눌린 신경을 풀어주는 거를 압력을 떨어뜨려 준다 그래서 감압술이라고 하는 거고요. 가장 그 척추 내시경 수술, 척추 수술 중에서 가장 간단한 수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민님께서 척추 내시경하고 채소 침습 척추 수술하고 비슷한 건가요? 채소 침습 척추 수술이 뭐냐면 가급적 정상 구조를 보존하고 가급적 조금만 절개해서 하려는 수술의 개념이 채소 침습 척추 수술인데 그 채소 침습 척추 수술에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척추 현미경 수술이었고 최근에는 더 적게 채소 침습으로 수술을 하려고 척추 내시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소 침습 척추 수술 방법 중에 가장 최근에 발전된 수술이 척추 내시경 수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럼 김숙자님 질문 답변은 우리 황인호 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김숙자님께서는 척추 내시경 후 척수액이 새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들으셨나 봅니다. 이런 경우가 흔한지요? 그리고 치료를 앞두고 많은 고민이 되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관련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저희 병원의 경우 약 0.5%에서 0.5% 정도 확인이 된 걸로 좀 체크가 되는데 그래서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100분 수술하면 거의 한 명도 안 생길 정도로 흔한 경우는 아니고 이게 꼭 척수 내시경 수술을 할 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병변에 따라 좀 어려운 병변을 수술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가끔 생길 수 있는데 그렇지만 저희 내시경 수술을 하는 경우라면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저희 뒤쪽에 공간 자체를 많이 벌리면서 수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예를 들어 열어놓고 수술을 했을 경우라면 이 비어있는 공간에 내촉수액이 쭉 흘러나오면서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 여기 보이시는 이렇게 공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내시경 수술에서는 바깥까지 새 나오는 경우를 많이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뇌척수액이 새는 경우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신경을 싸고 있는 막이 경막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경막 안에 이제 맑은 물이 흐르는데 정말 수술하다가 너무 유착이 심해서 그 경막을 조금 찢었다. 그러면 글로 물이 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꼬매줍니다. 또 여러 가지 거기에 우리 방수 처리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재료가 수술 재료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너무 오래 신경이 눌려 있으면은 그 경막이요. 진짜 저희 그 왜 요리할 때 쓰는 랩 있죠, 랩. 너무너무 얇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뇌척수액이 이제 확 흐르게 되면은 그게 뻥 터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수술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수술하고 나서 하루나 이틀 있다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잘 누워서 쉬시고 수술 부위 잘 치료하면은 뭐 특별하게 재수술 없이 대부분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뇌척수액이 새는 경우가 절개 수술에서는 논문에서는 4.4%에서 5%까지 보고되고 있고요. 하지만 내시경에서는 2% 미만이라고 이미 연구 결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뇌척수액이 샌다 하더라도 다시 수술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이미 논문에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런 일 없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다음에 흉추 쪽 내시경 수술이 가능한가요? 이것도 한번 황인하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아까 저희가 흉추 부위, 경추 부위까지 내시경의 적용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흉추 쪽도 굉장히 오히려 그 현미경이라고 하던 기존의 수술법으로 진행을 했을 때 절개 범위도 넓어지고 잘 보이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오히려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병변에 직접 갖다 대고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더 좋은 시야로 편하게 수술을 하시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흉추 쪽 내시경 수술은요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여러 병원에서 이미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과도 좋은 걸로 이미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 불과 7-8년 전만 해도요 흉추 쪽은 내시경 수술 못 한다 그랬어요. 예. 하지만 이제는요 서울 쪽에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어 서울 쪽은 거의 다 흉추 쪽도 상당 부분을 내시경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흉추부 협착, 황색인대 골화증, 흉추부 디스크 이런 것들은요. 요즘 흉추 쪽도 다 척추 내시경으로 가능합니다. 예.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많은 병원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훈이 형님께서 협착증과 디스크에 대해서 한번 이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협착은요. 뼈랑 인대가 두꺼워져서 신경을 눌러서 통증을 유발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디스크는요. 쿠션 역할을 해 주는 허리 디스크가 터져 나오면서 신경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자체는 다른데 증상은 좀 비슷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디스크인 경우는 앉아 있을 때 이럴 때 통증이 그냥 가만히 있을 때도 심해지고요. 근데 협착증은요. 체중이 실리면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는 별로 통증이 심하지 않은데 오래 서 있거나 걸을 때 갑자기 증상이 심해져요. 그래서 하지만 둘 다 내시경으로 치료가 가능하고요. 하지만 수술 방법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네. 나날이 좋은 날님께서 또 질문해 주셨는데 이 점은 우리 황인아 원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네. 나날이 좋은 날님께서는 허리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척추 협착증을 진단받으셨고 수술을 권하는 병원과 주사 치료를 권하는 병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가 사실은 마비가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첫 번째로는 주사 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진행하시는 게 사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길면 3달 정도까지 주사 치료를 통해서 먼저 보존적 치료라고 하는 영역으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거에도 호전이 크게 없다. 잠시나마 호전은 됐는데 다시 아파진다. 이런 거를 계속 우리 주치 선생님들과 말씀을 나누시다 보면 수술할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면밀하게 관찰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주사 치료부터 먼저 해 보셔야죠. 마비나 이런 증상이 없으면. 근데 이제 2달 정도 치료하면은요. 주사로 되실 분들은 많이 좋아져요. 100%가 아니더라도 '살 것 같다. 잘 다닐 만하다.' 근데 주사 치료랑 약물 치료를 2달 정도 했는데도 주사를 맞을 때뿐이다. 더 이상의 호전이 없으면 수술 쪽으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고요. 어 주사 치료에 반응이 있다 그러면 바로 수술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주사 치료랑 약물 치료, 재활 치료를 적어도 한 2달 정도는 한번 시도해 보시고 나서 수술을 고려하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가 저희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테드폴 98 님께서 "대학병원은 내시경 수술 숙련쌤이 없지 않아요?" 있습니다. 예. 서울 성모병원에도 계시고요. 강남 세브란스에도 계시고요. 요즘은요. 예. 요즘은 대학병원에서도 옛날에는 대학병원에서 내시경 수술까지 할 여력이 없었어요. 너무 중증 질환, 외상 환자 이런 그다음에 척추 종양 이런 수술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내시경 수술까지 도저히 신경을 쓰실 수가 없었어요. 거기 선생님들 수술을 못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이제 대학병원에서도 척추 내시경 수술을 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이 생겨나고 계시고요. 다만 너무 오래 대기를 해야 된다든지 우선순위가 내시경 수술이 많이 밀리거든요. 더 중증한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내시경 이제 척추관절병원에서 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라이언 님의 질문은 이제 답변해 주세요. 네, 라이언님께서는 5번, 6번 협착에 대해서 진단을 받으셨고 이후 신경 차단 1회 진행하셨고 통증 반복으로 역시 보존적 치료를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증상은 목, 승모근, 날개 그리고 왼팔 안쪽이라고 하시면 어느 정도 5번하고 6번 협착 부위에서 발생하는 통증으로 영향을 받으시는 것 같고요.
이 경우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2달 정도 통증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경추 내시경도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협착 부위에 따라서 추간공이라든지 아니면 신경관까지도 모두 다 저희가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와 말씀을 나누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수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DNA 주사까지는 저는 별로 추천 못 드리고요. 신경 차단 주사하고요. 그다음에 프롤로 주사까지는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주사도 맞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3회 정도까지는 해 보세요. 3 회까지 했는데 효과 없으면 그건 효과 없는 겁니다. 그래서 3 회까지 해 보시고 약 드셔 보시고요. 그리고 좀 효과가 있으면 재활 치료를 같이 해 보시고 적어도 2달은 당연히 비수술로 치료해 보시고요. 그래도 너무 아프다. 왜냐하면 이게 밤하고 새벽에 너무너무 많이 아플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수술적 치료 내시경 수술하는 병원에 뭐 저희 병원도 좋습니다. 가셔서 다시 한번 진료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DNA 주사는요, 목에서는 잘 안 합니다. 네. 네, 그러면요. 오늘 많은 질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서울 지역은 지금 눈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오늘 퇴근길 꼭 조심하시고요. 아니면 차 두시고 대중교통으로 퇴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 경청해 주시고 많은 질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마무리하고 바로 두 번째 프로그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작할까요? 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번은 이제 사실 제 옆에 계신 오성훈 원장님은요, 제 은사님이시고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세브란스에서 신경외과 트레이닝을 다 마치시고요. 세브란스 병원 및 한양대 병원에서 오랫동안 교수 생활을 하셨고 후학 양성 그다음에 의대생들 교육에 매진하시다가 인제 퇴임 후에 저희 병원에 오셔서요. 지금도 진료하시고 저희에게 많은 도움과 조언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환자 진료에 매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거의 한국의 최소 침수 척추 수술의 거의 대부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마 거의 우리나라 척추 내시경 거의 1 세대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제가 아마 3 세대나 4 세대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병원에서 같이 근무하고 계시는 오성훈 교수님 모시고 이 두 번째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소개 먼저 드렸던 허동하고요. 옆에는요. 오성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은 두 번째 주제는요. 저희 오성훈 교수님께서 대직 시절에 거의 우리나라 처음으로 척추 내시경 수술을 시행하셨거든요. 그러면 그게 벌써 30 년입니다. 예. 그러면 30년 전 왜 척추 내시경 수술을 시작하셨는지, 그다음에 우리나라 척추 내시경 수술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한번 이번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벌써 30년인가요? 아,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목적은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또 척추 문제로 많이 고통받는 분들이 수술 받는 것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고 또 그리고 이 내시경 수술을 담당하는 그 의사 선생님들께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 30년 전에 그 수술할 때에 어 이제 진단도 정확하고 또 적응도 맞았고 수술도 아주 깔끔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그 수술 후에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 자꾸 아프다고 그러고 또 그걸 후유증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음들이 어려워지고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자꾸 수술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런 일이 반복되었죠. 근데 그래서 그 척추외과 의사들의 고민은 계속됐던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 후유증을 줄이고 또 수술 그 자체에 의한 손상을 줄여서 환자들에게 후유증을 줄여줌으로써 그 만족도가 높아지면은 환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수술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의사들의 고민은 계속되었던 겁니다. 근데 마침 한 30년쯤 전에 제가 미국에 연수를 갔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미국에서 그 내시경이 소개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걸 배워 가지고 와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제가 그때 그것을 노력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학회 때 처음 오성훈 교수님께서 척추 내시경 수술에 대한 강의를 제가 한참 배우고 있을 때 듣고요. 너무너무 저는 감명받았고 그래서 저도 '이 내시경 수술을 꼭 해야겠구나.' 그렇게 했던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척추 내시경 수술하고 1 세대 초창기 척추 내시경 수술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어떻게 차이점인지 지금 예. 그림에서 보이시겠지만은 그 몸속에 들어가는 그 내시경 통이 좀 굵죠. 많이 큽니다. 그리고 내시경이 뒤에 달려 있는데 그 뒤에 달려 있는 내시경이 그 내시경 통의 뒤쪽에 이렇게 있게 됐어요. 뒤쪽에 있죠, 뒤쪽에. 그러니까 이제 시야가 멀죠. 내시경이라고는 하지만은 시야가 멀기 때문에 좀 불편함이 있었고요. 통이 크니까 나름대로 또 저것도 환자한테는 어 적지 않은 데미지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때 저 MED 미세 내시경을 통해서 수술할 때 어떤 분들은 저 통이 크니까 그 통을 통해서 현미경으로 수술했던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약점은 있고 오늘날 내시경 쪽으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게 그래도 그 당시에는 피부 절개를 아마 굉장히 획기적으로 줄일 수 많이 있는 줄였죠. 네 그런 수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기술적으로 쉽지 않았던 수술입니다. 이게 벌써 30년 전이거든요. 30년 전 저희 휴대폰이나 아마 핸 그 TV 생각해 보시면은 정말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획기적이었다. 꼭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그 예예. 당시에도 처음 이 내시경 수술을 시작하셨을 때 그때도 오해나 혹시 편견 이런 게 있으셨나요? 많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시경 수술을 일단은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 같지 않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조그만 구멍으로 들어가서 하니까 '이게 잘 되겠나? 제대로 수술이 이루어지겠나?' 역시 수술은 칼로 훅 째어 가지고 피가 튀어나오고 튀고 이래야 수술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제가 인제 학회에서 이거를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정리해서 발표를 하면은 꼭 끝나면은 한두 분 계셨어요. "아우 저는 그런 수술 안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뭐 힘들게 해 가지고 뭐 환자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랬지만은 그때 그 반대했던 그 선생님들도 오늘날은 이 수술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또 직접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많이 그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졌던 거죠. 진짜 그 당시에 반대하셨던 교수님들도요. 지금 후화 지금 시작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그다음에 저희가 척추 내시경 수술의 발전 과정을 한번 사진으로 정리해 봤는데요. 한번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한번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죠. 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 세대 기계는 역시 크고 또 통이 이제 그 단단한 쇠입니다. 그러니까 그 들어갈 때 굉장히 경직되고 크고 하니까는 약점이 좀 있었는데 요즘 내시경들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유연하고 가늘어지고 그리고 시야가 병변 바로 앞에서 이게 수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안전하고 정확하게 피가 요만큼씩 그 실핏줄에서 나오는 피까지 다 보이니깐요.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선명하게 보면서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지금 사진에서 보듯이 하나의 통만을 사용하는
단방향이든가 두 개를 사용하는 양방향 수술 이렇게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내시경 하면 이 MED 시스템 하나였는데요. 요즘은요. 이렇게 다양한 내시경이 있어서요. 이게 여기서 이게 단종된 것들이 아닙니다. 지금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골라서 쓸 수 있다. 이거를 부연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이게 적응증이 어느 경우에 수술하느냐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 과거에는 과거와 현재 척추 내시경 수술의 적응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교수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과거에는 저 MED라고 하는 1세대 기계는 단순 디스크 질병에만 그 적용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단단하고 굵고 한데 한 방향으로만 보이니까 뭐 반대쪽을 본다든가 방향을 바꾼다든가 이런 것이 좀 용이치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그런 좋은 기계들은 이게 유연하고 가늘고 하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도달하지 못했던 부위들 혹은 위험하다고 어 포기했던 그런 부분들까지도 부위까지도 다 이게 접근이 되니까 모든 수술이 거의 모든 수술이 가능하게 되었죠. 가령 예를 들자면은 그때는 저 기계로 협착증 수술하기가 참 힘들었는데 지금은 협착증도 양쪽을 다 보면서 할 수 있고 또 유압술도 가능하고 또는 그 최근에는 여러 의사 선생님들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척추 종양도 이 내시경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여튼 그동안 어려워서 도달이 안 됐던 부위도 이 내시경으로 가능하니까 훨씬 안전하게 된 거죠. 교수님께서 거의 이 척추 내시경 수술이 발전하는 과정을 다 직접 몸소 다 체득하셨던 그런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옛날에는요 디스크만 수술했는데요. 지금은 유합, 감압 다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등, 허리까지, 목 등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목 디스크는 사실 내시경으로 잘 못한다는 얘기를 저조차도 했었는데요. 교수님 요즘은 경추도 내시경으로 수술이 가능한가요? 지금 아마 내시경 수술로 할 수 있는 경추 수술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접근 방법이 전방 앞으로 들어가거나 뒤로 들어가거나 이제 두 방향을 통해서 현미경을 보면서 했는데 상당히 그게 의사들한테도 부담스러웠었어요. 그 목 수술한다는 거는 정말 많은 경험과 용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수술인데 최근에는 이 내시경 수술이 쉽게 도달이 되고 병변을 가까이서 보게 되니까 의사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그 수술이 용이하게 되었고 그동안에 못하던 뭐 목 디스크 수술뿐만 아니라 뭐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 또 협착증 등으로 인해서 이 척수 자체가 눌려서 뭐 마비가 되는 그런 척수병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지금 가능하게 됐고 이젠 또 여러 레벨도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두세 군데도 하는 그런 경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목 수술도 우리가 내시경으로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이제 내시경 수술로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목 그 상당 부분이 내시경으로 인제 많이 해결이 사실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럼 교수님 흉추 질환도 아까도 한번 질문이 나왔는데 내시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할까요, 교수님? 네. 흉추도 사실 현미경 수술로 뭐 디스크라든가 뭐 황색인대 골화증을 접근해서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척수니까요. 그냥 단순한 말초신경 한 가닥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도 거기로 국한되는데 이게 척수니까 만약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은 거의 뭐 마비 상태가 되는 거죠. 마비가 되고 호전도 잘 안 되고. 그러나 이 내시경 수술하면서 가까이 병변 가까이 가서 이거를 하게 되고 척수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감압을 하게 되니까 훨씬 안전하게 감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스크 수술도 이제 앞쪽에 있을 때는 뒤에서 도달하기가 매우 힘들었는데 내시경으로는 이게 도달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흉추부 수술도 지금은 점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이게 저희 병원에서 수술했던 경우고요. 이거는 흉추부 황색인대 고라증으로 생긴 협착증인데요. 이 환자도 저희 병원에서 안전하게 내시경으로 수술했던 경우입니다. 물론 이 사진은 수술 전 CT 사진입니다. 그래서 흉추 질환도 교수님 말씀대로 많은 부분이 척추 내시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게 됐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교수님 뭐 저도 옛날에 대학에서 근무할 때 수술이면 거의 전신 마취만 했었거든요. 교수님 요즘은 마취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과거에는 뭐 거의 뭐 전신 마취를 했죠. 아마 부분 마취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그 내시경 수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그 척추 마취, 뭐 경막의 마취 이런 등등으로 또는 부분 마취로 이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는 마취로 인한 육체적 부담, 그러니까 후유증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전신 마취가 훨씬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령 환자분들 사실 마취 무서우시잖아요. 또 못 깨어날까 사실 걱정되시고 사실 제가 보호자 입장에서도 어머님께서 수술하시는데 전신 마취한다, 못 깨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저도 됩니다. 하지만은 척추 내시경 수술은 특히 허리에서는 거의 전신 마취를 하지 않는다. 이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사실 뭐 교수님께서는 뭐 저보다 뭐 훨씬 많은 이제 경험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척추 내시경 수술 같이 집도하셨던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기억에 남는다면은 첫 번째 수술이죠. 첫 번째 수술이 이제 이게 과연 보고 배워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걸 적용해 가지고 과연 이걸 성공시켜서 앞으로 이 수술이 보편타당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수술할 때 가장 굉장히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 또 용기를 가지고 이걸 해 가지고 또 그 이후에 많은 발전이 돼서 많은 의사 선생님들도 이거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막 그렇게 선순환이 돼 가지고 내시경 수술이 이제 척추외과 수술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파트가 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제 자부심을 갖는 거죠. 교수님께서는요 아마 이름만 제가 말씀드리면 알만한 뭐 연예계 뭐 정치인 정말 많은 분들을 수술을 하셨습니다. 예. 뭐 그분들을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니까 말씀은 안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사실 저희가 늘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교수님께서도. 요즘 사실 고령 환자분들이 굉장히 척추 관절 환자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80대 이상의 고령 환자인데 통증이 너무 심해서 수술을 고려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교수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지금 세계적인 문헌으로 나와 있는 최고령 수술 환자의 나이는 120 세가 넘습니다. 이게 믿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뭐 문헌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깐 믿어야 되겠죠. 지금 80 세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지금 연령대로 봤을 때 이제는 과거같이 아주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아주 나이 많은 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80 세라고 해도 건강하신 분들이 많고 또 자꾸 여명이 늘어나니까 수명이 늘어나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오래 살더라도 뭐 합니까? 아파 가지고 본인의 활동 능력이 떨어지면은 삶의 질이 떨어지니까 이게 오래 산다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 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오래 사시는 분인데 다른 거는 다 건강하신데 허리 문제가 있어서 그분이 삶의 질이 많이 떨어졌다. 이것을 만약에 수술로 해결해 줄 수 있다면은 해결해 드리는 게 당연한데 그것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내시경 수술이라는 거죠. 뭐 마취의 문제, 환자의 수술적 부담, 육체적 수술이 주는 육체적 부담 그런 모든 것들이 적으니까
고령의 환자들한테서 척추 수술로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시경 수술이 오늘날 이게 존재한다는 것은 오히려 또 나이가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이 수술이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80대 환자분들도요. 정말 통증이 심하고 다른 치료에 반응이 없다면은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안전하게 수술이 가능하니까 한번 너무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오셔서, 그렇다고 저희가 무리하게 수술을 권유드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예 포기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 말씀만 듣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저희 병원이나 또 저희 교수님께 한번 진료 보시고 상담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게 한 번쯤은 꼭 들어보셨을 만한 얘기예요. 뭐 "허리에 칼 대지 마라." 이런 척추술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맺은 말로 교수님께서 한번 코멘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하고 지금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허리 아프신 분들도 많고 해서 이 문제들로 고민하고 고통받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제 자신이 허리가 문제가 생겨 가지고 워낙 서서 이제 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디스크가 탈출이 돼서 터져 가지고 파열이 돼서 제가 통증으로 견디질 못했어요. 근데 제가 수술을 담당하는 의사인데 "허리에 칼 대지 마라." 그래서 제가 만약에 수술을 안 하고 버티고 있어서 면서 고통을 받았다. 또 좀 말이 안 되고요. 물론 그 뭐 주사 치료나 등등의 여러 가지 보존적 치료를 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너무 아파 가지고 이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동료한테 그 내시경 수술하는 동료한테 저희 병원의 김현성 원장이긴 하지만 그분한테 수술을 받고 다음날 출근해서 수술 5개를 했습니다 제가. 제 앞으로 예약돼 있는 수술 환자를. 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술을 "칼 대지 마라."라는 데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칼을 대야 될 사람은 해야 된다." 지금도 모든 논문이 굉장히 고통받는 척추 환자가 있을 때 수술을 받아야 되는 환자가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와 받은 경우로 구별했을 때 수술을 받은 환자의 삶의 질이 훨씬 높다는 거죠. 그건 논문으로 이제 증명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과거에 수술을 받고 후유증을 앓던 경우에 그런 환자들을 보고 그런 개념이 그냥 쌓여 가지고 '허리에는 손 대면 안 된다.' 이런 개념이 굳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깨트리는 게 바로 이 내시경 수술인 것 같아요. 수술 받을 만한 사람은 받자. 그리고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물론 주사 치료나 보존적 치료로 그것이 회복이 되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다 실패하고 수술은 받아야겠는데 겁은 나고 내 몸에 약점도 많고 그럴 때에는 이 내시경 수술이 유일한 해답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방송을 듣는 많은 환자분이나 다른 모든 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들을 고칠 수 있는 이 병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좋은 수술법이 있다. 그거를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맺습니다. 진짜 제가 그 오성훈 교수님 수술 받으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정말 수술 받으시고 바로 진료 현장으로 바로 수술실로 복귀하셨거든요. 정말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대로 무리한 수술을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령 환자분들은 특히나 저희도 수술하는 게 무섭거든요. 하지만 내시경 수술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용기 내서 할 수 있고요. 지금은 80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십니다. 예, 정말 정말 정정하시고요. 너무 주변 분들의 이야기만 믿고 그냥 지레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랑 한 번쯤, 저희뿐만 아니라 의사들하고 한 번만 상담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예, 또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질문이 많이 올라와서 제가 질문을 읽고 오성훈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이희율님께서 협착증이 있어서 허리가 좀 휘어 있고 그래서 통증 클리닉에서 주사를 벌써 5회씩 맞았다고 하는데 통증이 계속 지속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MRI를 보시지 않은 그렇죠. 상태인데 이제 MRI를 만약에 찍으셨다면은 MRI에서 아주 심한 병변이 있는데 본인이 이제 수술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보존적 치료 및 주사 치료를 계속 하셨다고 볼 때에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 본인이 계속 고통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고통이 있을 때 아무리 보존적 치료한다 하더라도 치료비는 이미 지출되고 있는 거고 나는 안 좋아지고 이런 것을 계속 그걸 끌고 가면서 본인이 고통받는다는 거는 저는 글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 정확한 진단에 만약에 심한 병변이 있으면 내시경이나 이런 수술을 하게 되면은 본인한테 큰 손상이 없이 이게 수술이 진행될 수 있으니까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또 허리도 아프면서 뭐 무릎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막 이런 거 봐서는 혹시는 뭐 류마티스 질환이 있을 수도 있어서 한번 만약에 다른 병원 가셔서 수술할 게 아니다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한번 류마티스 내과도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침대에 누워 자고 싶다님께서 척추 질환은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 TV를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도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이분도 평소에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많고 허리도 안 좋다고 하시는데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척추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요. 그 억지로 설명을 한다면은 스트레스 상태면은 근육이 많이 경직되겠죠. 그 관절 운동이 원활치 않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과격한 외래의 스트레스 그래서 압박이 들어오면은 그렇지 않고 유연한 척추를 가진 사람들보다는 조금 질병이 생길 확률이 있을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 업무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평소에 허리 안 좋다. 뭐 진단을 받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허리나 목이 아플 수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그것을 스트레스를 풀어 가지고도 만약에 풀었는데 스트레스가 없는데도 계속 증상이 계속된다면은 한번은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 답변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만약에 스트레스 풀었는데도 아프시면은 병원에 한번 오셔서 엑스레이라도 찍어 보십시오. 네. 그다음에 김민님께서 오성훈 교수님께서 처음 내시경 수술을 할 때는 많이 반신반의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내시경 수술을 처음으로 진행하신 이유는 뭔지 다시 한번 말씀해 달라고 올리셨어요. 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 젊었을 때니까 그때는 지금보다는 많이 젊었을 때니까 뭐든지 남들이 안 하는 걸 좀 해 보고 싶고 또 그것을 해서 어떤 그것을 극복하고 그걸 성공시킨다면은 성취감도 많았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용기를 가지고 무서워하지 않고 그 내시경 수술을 시도했던 것 같아요. 뭐 지금하고 좀 다른 얘기죠. 그때는 젊었을 때니까. 하지만 실제로 또 결과가 많이 좋으셨잖아요. 좋았죠. 예. 예. 그걸 또 저희 학회에서 후학들을 위해서 발표도 해 주시고 강의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다음에 흰수염 고래님께서 사실 이게 저희도 고민인 아마 환자분이신 것 같은데 이제 거의 뭐 90 다 되셨고 장모님이나 어머님께서 협착증 진단을 받았는데 협착증이 심하면 걷지 못하시거든요. 지금 거의 협착증 때문에 걷지 못하신다. 근데 연세는 거의 90이 다 되셨다. 이럴 때도 내시경 수술을 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글쎄 이게 지금 우리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이제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협착증 같은 것들로 고령의 환자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계신다 이렇게 되면은 그분이
수명이 줄어들죠. 돌아가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누워만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 환자를 일으켜 세워서 걸어 다닐 수 있게 만들어줘서 운동을 시킬 수 있다면은 수명도 늘어나고 삶의 질도 올라가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분이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의 건강을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병은 없으신데 단지 그 협착증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 그러면은 왜 못합니까? 내시경 수술 해드려야죠. 해서 그분을 통증을 가라앉혀서 일어나게 해서 걷게 한다면은 그분은 훨씬 더 좋은 삶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아마 아직 MRI는 촬영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한번 MRI까지는 한번 촬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수술은 일단 CT까지만 찍으신 것 같은데 일단 MRI까지는 한번 촬영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수술을 할지 말지는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프로그램을 마쳤고요.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잠깐 5분에서 10분 정도 쉬었다가 세 번째 프로그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찌 보면 연휴 마지막 날 같은 날인데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프로그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will drink until next morning. Thank you.
I will drink until next morning. Thank you. I will drink until next morning. Thank you.
네, 안녕하십니까.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받으십시오. 네, 저는 청담 해리슨 병원에서 척추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는 전준복입니다. 네, 저는 청담 해리슨 병원 병원장을 맡고 있는 김현성이고요. 대한채소침습학회 현재 부회장을 맡고 있고 저희 채소침습 학술지인 제이미스트의 편집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앞전에 척추 내시경 수술의 과거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고령 환자가 급증하면서 앞으로 척추 질환에 대한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성훈 원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척추 내시경 수술 및 치료를 통해서 훨씬 더 좋은 치료를 받고 있고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고 또 고령 환자분들에서도 좀 더 쉽게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는데 척추 내시경 수술이 아직은 스탠다드가 되어 있지는 않고 많이 발전이 돼가고 있는 과정이고 전 세계적으로 발전 과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척추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해결할 수 있고 또 고난이도 척추 수술이 있었을 때 어떻게 이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는 이를 통해서 어떻게 건강한 척추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병원에서는 보통은 내시경 수술을 많이 하게 되는데 간단한 질환만 내시경 수술로 하는 게 아니라 현미경 수술로도 하기 힘들거나 어려운 고난이도 수술도 내시경으로 훨씬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고난이도 수술이다 그러면 정확하게 왜 고난이도인지 뭐가 위험한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환자와 수술하는 의사 가운데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고 김현성 원장님께서 그게 왜 어떻게 고난이도 수술을 진행하시는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이는 슬라이드는 이제 여러 가지 논문, 김현성 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논문들인데요. 일반적인 논문들은 보통은 뭐 수술의 결과라든지 수술의 기술 이런 것들을 논문으로 발표를 하는데 제목을 보면 척추 내시경 수술의 뭐 진화, 역사 그리고 척추 내시경 수술이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뭘 할 수 있는지 이런 논문들도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이런 논문으로서는 특이한 주제들인데 이런 논문들을 발표하게 된 계기가 어떤 건지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척추 내시경 수술은 오성훈 원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오랜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게 척추 수술 및 치료의 메인스트림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척추 내시경 수술이 발전하고 나서 그게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뤘죠. 그래서 지금 거의 스탠다드가 돼가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로는 척추 내시경 수술은 아주 최근에 나온 치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 논문에서 보시다시피 척추 내시경 수술 및 치료는 두 가지 시대로 나눠집니다. 그 전에 척추 디스크 질환을 치료했던 시대 그리고 지금은 이 앞전 유튜브 비욘드에서 안용 교수님께서 이야기했던 디스크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현재는 협착증과 그리고 유압술 훨씬 더 발전된 더 어려운 수술들을 척추 내시경으로 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논문을 쓰게 됐고요. 여기서 보면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물론 척추 내시경 기구들의 발전도 있었지만 이 UB라고 써진 것은 양방향 내시경 수술입니다. 그래서 단방향과 양방향이 같이 경쟁을 하면서 발전하면서 척추 내시경의 급속도의 발전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럴로지 인디아라고 써진 논문을 보면 지금 현재 척추 내시경 수술을 하게 되면 이런 환자는 돼요, 이런 환자는 안 돼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 저 논문은 어떤 논문이냐면 거의 대부분의 퇴행성 척추 질환을 내시경으로 했을 때 어떤 결과를 냈을까에 대해서 3년 동안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한 거고 척추 내시경을 통했을 때 기존의 절개 수술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낸다는 것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퇴행성 척추 질환이 내시경을 통해서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논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두 번째 슬라이드는 이제 저희 병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술인데 오른쪽 MRI 사진을 보시면 디스크죠. 4번, 5번 디스크가 파열되어서 아래쪽으로 흘러나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 MRI에서 보면 디스크가 가운데 부분까지 신경을 압박하면서 내려와 있죠. 이런 경우는 만약에 현미경으로 수술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뼈의 결제가 4번, 5번부터 5번이랑 천추 1번까지 쭉 이어지거나 아니면 두 군데를 수술을 하면서 디스크가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수술입니다. 이런 어려운 큰 디스크 파열 같은 경우에도 내시경으로 진행이 가능한가요? 아, 예. 그 퇴행성 척추 질환 중에서도 특히 척추 내시경의 꽃이라고 하면은 이 추간판 탈출증, 특히 요추부의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척추 내시경이 그 정체돼 있었던 이유가 이렇게 고난이도로 그 이동된 디스크라든지 굉장히 큰 디스크들을 해결하기 어려웠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네, 그동안에 저기 보면 논문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기술 방법들, 척추 내시경의 기술 방법들이 발전이 되면서 실은 지금은 이 정도 굉장히 심한 척추 내시경, 척추 디스크 질환도 다 내시경으로 치료가 가능한 시점이 됐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척추 디스크를 내시경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앞전 시간에 허 원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척추 구조물들을 대부분 다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회복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정상 생활로 회복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 논문을 보면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는 요추부 디스크 질환은 거의 대부분은 내시경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술 후 영상인데요. 디스크가 깨끗하게 제거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추간판 탈출 수술을 내시경의 꽃, 그 내시경의 근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척추 신경이라는 거는 아주 중요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척추 한 가운데 뼈와 뼈, 인대, 디스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추간판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뼈의 일부를 절제를 하거나 인대를 제거한 다음에 신경을 젖힌 다음에 터져나온 디스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시경을 이용할 경우에는 옆에 이게 뼈와 인대가 없는 추간공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내시경을 삽입하게 되면 정상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뼈나 다른 인대 구조물의 손상 없이 디스크만 터져나온 디스크, 아래까지 흘러나온 디스크를 다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추간판 파열이죠. 디스크가 심하게 탈출되어 있는데 실제 신경이 여기 아래 보이는 하얀색 이 정도로 줄어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디스크가 있어야 될 여기까지 신경관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만약에 뭐 현미경으로 수술을 한다고 하면 뭐 뼈의 절제도 절제인데 디스크를 제거할 때 이미 좁아진 신경 때문에 디스크를 제거하면서 추가적인 신경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도 후유증이 남거나 통증이나 마비가 유지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도 내시경으로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 있나요? 예, 실은 이건 그 마미총 증후군이라고 여러분 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마미총 증후군은 척추 디스크나 협착증에서 굉장히 급박한 신경 위험도가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 이 환자가 22살의 젊은 남자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약에 절개 수술 이미 신경 손상이 좀 돼서 마비가 좀 돼서 왔던 환자인데 이 환자에서 뭐 절개 수술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광범위한 뼈를 광범위하게 제거를 하거나 유압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게 내시경으로 선택적으로 디스크만 제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환자의 평생의 삶이 바뀌게 되는 거죠. 실은 저기 논문은 어떤 의미냐면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신경이 많이 이미 상한 환자, 또 굉장히 심한 디스크가 있거나 협착증인 환자가 얼마 정도 좋은 결과를 내는가에 대한 논문인데 실제로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시경이 신경 손상, 신경 견인 자체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신경 손상 회복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 환자도 정상으로 복귀됐던 환자이고요.
다음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봤을 때는 흉추부, 그러니까 척수신경이 보이고요. 여기에 디스크가 파열되어 있는데 CT 사진을 보면 하얗게 돼 있죠. 이게 디스크가 파열되고 나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석회화라고 디스크 물렁물렁한 디스크가 딱딱하게 변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이 딱딱한 디스크를 제거하려고 하다 보면 이 신경을 감싸고 있는 막이 손상될 위험성이 있고, 그리고 이 딱딱한 뼈와 신경이 유착이 심하기 때문에 신경 손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미경으로 수술할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광범위한 절개를 통한 유합술이죠. 중간에 인공뼈를 넣고 나사못을 박아야 되는 그런 수술을 진행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내시경으로 가능하시죠. 이 앞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척추 내시경의 꽃은 그 수액 제거술을 추간공으로 제거하는 게 척추 내시경의 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나름대로 뭐 경험상으로 보면 이 환자가 42세 남자 환자고 흉추에 석회화된 디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면 흉추는 잘 아시겠지만 뇌신경과 똑같은 중추신경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손상 당하게 되면 마비가 오게 됩니다. 실제 이 환자가 일부 마비가 돼서 왔던 환자고, 이런 경우에 신경을 방금 이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신경 견인 없이 저 디스크만 석회화된 디스크만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면 굉장히 큰 장점을 갖게 되는 거죠. 전 원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전에는 이걸 신경 손상을 피하기 위해서 실제 유압술을 한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장애를 남길 수밖에 없는 건데, 추간공 접근법을 통해서 이 석회화된 디스크를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척추 내시경 발전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 이 환자도 수술 후 사진을 보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신 걸 알 수 있고, 실제 환자분들은 본인이 이렇게 좋아졌어도 당연히 내시경을 했으니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과거의 역사를 보면 이 척추 내시경을 통해서 정말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거죠. 최근에 진행했던 수술 사진인데요. 이제 상흉추부 디스크 파열로 인한 하지 부분 마비로 내원한 환자입니다. 보시면 흉추부 4번, 5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파열돼서 신경을 누르고 있습니다. 허리 부분에는 신경총들이 이제 조그만한 신경들로 분리돼서 나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그 흉추부 아니면 경추부, 목 같은 경우에는 척수신경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 척수신경은 조금만 압박을 받아도 충분히 마비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수술입니다. 그리고 이 수술 같은 경우는 만약에 현미경 수술로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옆에 보이는 뼈가 갈비뼈고 여기에 폐가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미경 수술로도 상당히 어려운 수술인데 이거를 내시경 수술로 가능하셨다는 거죠. 예. 실은 이건 상흉추부는 그 뇌신경 같은 중심신경이 가는 부위이고, 또 해부학적으로 여러 가지 그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이 어렵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술 방법들이 나와요. 그 이유는 그 어느 방법도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결과들도 좋지가 않고. 그리고 실제 이 환자도 일부 마비가 좀 돼서 왔던 환자이고, 이 환자가 내시경을 하지 않았다면 과연 저걸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내시경은 오성훈 원장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다이렉트로 그 병변에 접근할 수 있고 굉장히 좋은 시야를 볼 수 있고, 또 옆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신경 옆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신경 견인할 그 기회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환자가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겠습니다. 실은 이런 케이스들은 척추 내시경이 발전됨으로 해서 받게 된 굉장히 큰 혜택을 받는 환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흉추부는 척추 디스크 질환이 흔히 발생하진 않지만 이런 경우에도 척추 내시경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이 어려운 수술인데 논문으로 발표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비욘디에서 먼저 발표를 하게 되신 것 같네요. 네, 다음 사진인데요. 요추 1, 2번 사이에 디스크 파열된 게 보이는데 여기 밑에 MRI를 봤을 때 아마 이전에 한번 수술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추간판 탈출로 인해서 수술을 한번 받으셨던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그 진단부터 치료까지가 상당히 위험하죠. 이건 원장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실은 이건 우리가 신경을 싸고 있는 신경막이 있고 안에 신경이 들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가 디스크가 있는데 디스크가 돌출이 되게 되면 대개 신경막에서 그 방음막이 생기면서 그 안으로 들어오진 않습니다. 신경막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근데 이 경우는 디스크가 터져서 신경막 안으로 들어간 경우예요.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실은 신경에 직접적으로 디스크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통증도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마비가 오는 경우도 있고 더더군다나 더 어려운 것은 물론 진단도 어렵지만 진단을 했더라도 수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디스크 수술하게 되면 뒤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저 디스크가 앞에서 나와가지고 신경 안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접근이 안 돼요. 이 뒤로도 안 되고 옆으로 당겨도 안 되고 앞에가 안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이걸 피하기 위해서 신경을 자르고 들어가서 디스크를 꺼내고 다시 앞에를 막아주고 또는 이제 유압수를 하거나 그런 방법으로 수술했기 때문에 실제로 수술 후에도 장애가 남는 경우가 많았고 수술 자체도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근데 척추 내시경은 제가 월드 뉴로서저리라는 그 학술지에 전 세계 처음으로 발표했던 수술 기법인데 옆으로 들어가게 되면 추간공으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그 찢어진 자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디스크를 꺼내고 그 찢어진 구멍을 다시 메꿔주면 우리 패치되는 패치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메꿔주면 환자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이게 그러면 예전에 절개 수술하고 내시경 수술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환자 예후도 굉장히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이 환자도 내시경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었던 증례입니다. 다음 케이스를 보시면 73세 여자 환자분이고 요추부 3, 4번에 심한 협착증이 있죠. 보통 협착증 같은 경우는 그 추간판 탈출과는 조금 다르게 이 뒤쪽 황색 인대라는 인대가 있는데 이게 한쪽만 굵어지진 않습니다. 양쪽 인대가 동시에 비대해지면서 신경관 자체를 전체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질환인데요. 이런 경우에 한쪽 황색 인대만 제거해 준다고 신경관이 완전하게 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다 제거를 해 줘야 되는데 예전 현미경 수술 같은 경우에는 결계창을 길게 내고 양쪽 뼈를 갈아서 양쪽으로 신경을 감압을 시켜 줬는데요. 내시경을 이용하면 조금 더 안전하고 간편하게 수술을 할 수 있죠. 예. 실은 척추 내시경 수술이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하게 된 것은 처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지만 척추관 협착증이 해결되면서부터예요. 불과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거기에는 단방향 협착증도 있고 양방향 협착증도 있고 그 두 분야 다 저희 대한민국이 전 세계 리딩을 했습니다. 선두로 특히 호동호 원장님이나 많은 그 의사분들이 그 새로운 기법들을 개발하고 이렇게 발전시키면서 지금은 여기 보시면 굉장히 심한 협착증이 3, 4번에 있고 마지막 마디에 전이증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절개 수술 같은 경우에는 저 정도 심한 협착증이 있으면 관절들을 많이 자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안정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압수를 해야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밑에 자리도 유압을 해야 될 가능성이 많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협착증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수술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오성훈 원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내시경은 바로 통을 저기다 넣고 이 병변 부위만 선택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환자는 굉장히 심한 협착증을 가진 환자거든요. 이런 경우라도 척추 내시경을 통해서 이게 수술 바로 직후에 찍은 사진인데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제 앞으로 고령 환자분들 안용 교수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바로 앞 유튜브 채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고령 환자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급속도로 증가를 하게 되고 그중에 경증도 있게 되겠지만 중증도 환자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증도 환자분들은 일반적인 치료는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인데 이 척추 내시경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왜 굳이 그 비수술을 선호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되는 거죠. 척추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치료하고 빨리 회복되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네, 다음은 75세 여자 환자분이었는데 MRI에서 보다시피 여러 부분에 협착증이 4군데죠. 현재 봤을 때는 4군데의 심한 협착증이 동반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척추관 협착증 수술을 하게 되면 그 한 구간, 두 구간 정도는 출혈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군데 수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수술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그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 수술 자체 말고 몸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수술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수술을 하게 되시는 거죠? 제가 이 사진을 가지고 온 이유는 4마디가 있잖아요. 그러면 4마디가 다 심한 협착증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환자분들이 나는 예전에 절개 형태의 수술을 생각한다면 절개가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제 4마디를 다 커버를 하려면요.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수술을 포기하거나 기피를 하거나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척추 내시경 수술은 저 정도면 한 구멍으로도 될 수도 있지만 대개 2개 정도 구멍이면 거의 다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심한 다발성 척추관 협착증인 경우라도 내시경을 통해서 뭐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큰 절개나 그런 거 없이도 아주 선택적으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어요. 수술을 기피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저기 논문에서 뭐 제 논문, 그리고 호동화 원장 논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척추 내시경 수술이 예전에 절개형 수술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내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단방향, 양방향 다 특히 척추관 협착증에서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환자분은 이렇게 4마디를 수술하면 수술이 엄청 많이 걸릴 것 같잖아요. 실은 이제 많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제 이 환자분은 실제 수술 타임이 1시간 반 정도 걸렸죠. 네, 한 1시간 2시간. 그러니까 물론 이 환자분이 워낙 여러 마디이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한 것이 있긴 하는데 거의 짧은 시간에 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 내시경 이렇게 심한 경우라도 본인이 이건 치료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수술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바로 수술 직후 사진이고요. 환자분은 뭐 내시경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사진인데요. 81세 남자 환자분이고, 엑스레이에서 보시면 요추 4번이랑 5번 여기에 뼈가 어긋나 있죠. 척추 전방 전이증이 동반돼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신경관을 봤을 때 척추관 협착증도 심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에 보통은 척추관 협착증만 수술을 하게 될 경우에는 후방 안정성이죠. 뒤에서 잡아주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 척추 전방 전이증이 심해지죠. 뼈가 위에 있는 뼈가 앞쪽으로 더 튀어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나사못으로 고정하는 유압수를 진행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내시경으로 치료가 가능하시죠. 네. 이건 제가 척추 전방 전이증 케이스를 3개를 한꺼번에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좀 연속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 논문은 작년에 뉴로서저리 프랙티스라는 저널에 제가 퍼블리시를 했는데,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는 경우에 예전에는 무조건 유압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감압수를 하고 나면 전이증이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 2차적인 문제가 증상이 많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최근에 척추 내시경을 통해서 전이증이 어느 정도, 아주 심한 경우는 물론 안 되겠죠. 근데 이 환자 보면 62세 여자 환자인데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돼 있는 경우잖아요. 이런 경우라도 감압술만 해도 척추 내시경이 주변 구조물들을 굉장히 잘 보호를 한다 그랬잖아요. 근육이나 인대나 그런 것들 대부분 보존을 하기 때문에 실은 이게 6개월, 1년 후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보면 전이증이 거의 진행이 안 되고, 더더군다나 이게 협착증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환자는 일부의 통증이 남아있을지언정 굉장히 좋은 일상생활로 복귀하는데 굉장히 큰 장점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 환자도 보여줘 보십시오. 이 다음 환자가 83세 전이증이 있는 환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자 수술 후 사진을 보면 이게 1년 후 사진이거든요. 환자분은 여전히 건강하게 잘 복귀를 하셨고 정상생활 잘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령 환자분들뿐만이 아니고 협착증이 있는데 전이증이 있는 환자분들도 아주 심한 경우, 물론 심한 경우도 유압술이 다 내시경 가능하기 때문에 내시경 치료가 가능하지만 많은 환자분들에서 감압술만 해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고 또 그게 잘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전이증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더라도 너무 협착증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앞에 세션에서 강의한 대로 그 내시경 수술의 장점이 척추의 정상 구조물들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사진에서 보다시피 후관절이 거의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근육에서도 전혀 손실이 없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방 전이증이 아주 심한 정도가 아니라면 수술하고 나서도 충분히 유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감압술로 된다는 이야기죠. 네, 예전에 이런 환자는 다 유압술을 했어야 됐던 환자들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흉추 사진인데요. 이 10번 흉추와 11번 흉추 사이에 척수신경이 보이는데 여기 사이에만 척수신경이 상당히 압박받아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MRI에서 척수신경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압박이 있고 CT를 보면 이 황색인대가 보통 커지면서 협착증이 발생을 하는데 이 커진 비우해진 황색인대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렇게 딱딱하게 뼈처럼 굳게 됩니다. 이게 황색인대 골화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수술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아까 디스크가 딱딱해진 것과 비슷하게 좀 딱딱해진 이런 인대나 디스크들은 신경막이랑 유착이 아주 심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뼈의 양상과 비슷하게 딱딱하기 때문에 제거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신경을 건드릴 경우에는 신경 손상이 즉각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사진만 봤을 때는 아주 위험한 상태죠. 이미 마비는 와 있을 것 같고 제거하는 과정에서도 신경 손상이 발생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이것도 내시경으로 가능한 건가요? 예, 척추 내시경 수술 특히 감압술이 발전되면서 큰 도움을 받은 부분이 이 흉추부의 그 신경병증이 동반된 그 황색인대 골화증을 동반한 척추관 협착증이나 경추부의 척추관 협착증이에요. 그게 예전에는 수술 자체가 신경 손상에 이미 신경 손상이 돼서 오기도 하지만 이 수술 자체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술하지 않으려고 했었고 환자분들은 병이 진행되는 것들을 뭐 쉽게 말해서 아주 심해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마비가 이미 진행되기 전까지 그렇게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척추 내시경이 특히 감압술에서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방향 또 단방향에서 모두 이게 아웃사이드 인이라고 그래요. 밖에서부터 다 치료를 하고 마지막으로 인대나 이 병변들을 걷어내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다 한국에서 그런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통해서 지금은 단방향이고 양방향이고 흉추부 또 경추부의 병변들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그 주변 구조물을 보존한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그 신경만 풀어준다는 이야기 아니고 나사를 박는 찬스도 줄여주죠. 그리고 특히 목 같은 경우에는 다시 뭐 6개월, 1년이 지나면 그냥 예전에 정상적인 삶의 그 경추부의 그 운동들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환자분들은 유압술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에 비해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 나사를 박거나 아니면 인조뼈를 넣거나 하는 거하고 확연히 차이가 나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속으로 좀 보여주시죠. 이건 흉추부의 병변에 대한 이야기고 이것도 흉추부하고 디스크가 같이 동반이 됐던 환자였고요. 또 다음 환자는 이거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실까요? 네. 자, 2번 케이스는 26세 남자 환자죠. 상당히 젊은 남자 환자분인데 사진상에서 보다시피 이 6번 경추, 또 7번 경추 사이에 추간판이 탈출되어서 위에 있는 신경을 심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척수신경 일부도 압박하고 밖으로 빠져나가는 팔로 나오는 신경근도 같이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예전이 아니라 지금도 내시경으로 시도를 하는 병원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당연히 이런 경우는 목 앞쪽이죠. 전방 경유로 수술을 한 다음에 디스크를 완전히 제거하고 아니면 인공 디스크나 아니면 인공뼈를 넣어서 고정을 시키는 유압술을 해야 되는 상태죠. 이런 경우에도 내시경으로 치료를 할 수 있죠.
네. 실은 그 경추부의 척추 내시경은 좀 늦게 시작이 됐지만 굉장히 큰 발전을 이루게 됐고 저기 보면 이제 제가 썼던 논문이에요. 척 후방으로 들어가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그 기술기인데 이 환자처럼 26세 남자 환자가 그냥 마비가 일부 돼서 왔어요. 디스크 저렇게 크고. 근데 그게 실은 앞쪽에 유압술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26세가 젊은 환자가 유압술을 받는 거하고 안 받는 것은 미래 남은 여생에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렇게 심한 경우라도 척추 내시경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굉장히 환자는 좋은 결과를 낼 수밖에 없죠.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고 특히 척추 내시경의 발전 중에서도 굉장히 큰 혜택을 받은 부분이 저는 경추부의 디스크라고 생각해요. 오성원 원장이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그 경추부 디스크나 일부 협착증들은 내시경으로 지금 치료가 가능한 시점이 됐죠. 이게 수술 후 사진이고요. 네, 디스크가 생각보다 잘 제거되고 신경 손상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 환자도 비슷한 케이스고 상위 경추부는 접근이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예요. 이 환자도 내시경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치료가 됐고 수술 후 사진 한번 보실까요? 깨끗하게 해결됐죠. 실은 상위 경추부는 접근이 엄청 어려워요. 앞에서는 거의 이 턱이 막고 있으니까 거의 안 되고 뒤로 들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내시경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환자에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환자는 아까 흉추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경병, 이미 신경이 상해서 온 협착증 환자에 대한 증례예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변 병변을 다 제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병변을 제거하는 그런 방식의 수술을 하게 되면 최근에 경추부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해서 이렇게 마비가 되거나 신경이 손상된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됐는데 예전에는 이런 환자는 수술이 쉽지가 않았죠. 기본적으로 경추 협착증, 척수신경이 압박된 협착증의 경우에는 그 목 같은 경우는 절개창이 상당히 큽니다. 여기 두 부위를 수술하기 위해서는 위에 두세 레벨 위부터 아래 두세 레벨까지 절개창을 내고 그 근육을 양쪽으로 벌려야 되는데 근육 손상도 많고 수술한 이후에 근 위축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이 앞으로 꺾이죠. 네. 그래서 후방에 있는 그 근육이나 인대, 그 척추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목이 앞으로 이렇게 꺾이는 그래서 나사를 박아야 되는. 후만 변형이 생기고 그래서 나사못으로 고정을 해줘야 되는데 내시경을 이용하면 근육과 인대, 뼈를 주변 최대한 조직이 완전히 보정이 되게 되죠. 수술 후 사진 이게 1년째 찍은 사진이고요. 이 환자는 이제 지금 저림이 좀 있죠. 이미 신경이 상해서 오셨으니까. 근데 일상생활은 정상적으로 하고 계세요. 본인이 젊은 남자분이시잖아요. 이 젊은 남자분들이 이렇게 그 신경 손상으로 인한 그 증상이 남은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수술로 인한 그 데미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은 그 환자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환자처럼. 실은 최근에 이 경추 협착증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그래서 많이 수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추부 네, 그동안 지금까지 이제 디스크에 대한 어려운 케이스 그리고 협착증에 대한 어려운 케이스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유압술에 대한 케이스 보도록 하시죠. 내시경이 이제 마지막 꽃을 피운 게 이제 유압술이 가능하게 되면서부터인데 지금 사진에서 보다시피 4번, 5번 척추체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완전하게 압박되어 있죠. 완전하게 사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뼈의 전방 전이증이 상당히 심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유압술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현미경으로 유압술을 할 경우에는 이 사이에 있는 이 뼈와 뼈 사이를 들어 올려서 뼈를 맞춰줘야 되는데 이 작업이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런 경우도 내시경으로 유압술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크게 절개를 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절개를 하고 앞에서 벌려주고 다시 뒤에서 나사를 받고 하는 그런 수술들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실제 그게 잘 벌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좋은 수술이긴 하죠. 하지만 이걸 더 데미지를 줄일 수 있고 실은 척추 내시경 유압술이 시작되면서 저건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실제 저희 나라에서 연구한 많은 데이터를 봤을 때 이게 디스크를 충분히 벌릴 수 있다. 그리고 교정할 수 있다. 그런 장점 때문에
이렇게 심한 경우에 디스크가 많이 가라앉아 있어도 지금은 다 내시경으로 이게 교정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트렌드들 보면 오히려 내시경이 훨씬 더 교정 효과가 좋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이 환자에서 보듯이 수술 전과 수술 후가 확연히 차이가 나죠. 다음 케이스도 비슷한데요. 마찬가지로 네, 디스크가 비슷한 완전 케이스죠. 실은 이 환자는 그 전에 수술 한번 받으셨어요. 보면 이게 뭐가 조이고 있잖아요. 이게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면 저걸 통해서 진행을 막는다고 했는데, 실은 이 환자는 디스크가 다 가라앉아 버려 가지고, 그 전 사진 한번 보세요. 보면 다 가라앉아 버려 가지고 이것 때문에 거의 뭐 보행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었어요. 그러면 이 환자는 이걸 해결하려면 앞으로 가서 수술하고 뒤로 다시 하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뒤에 메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척추 내시경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스크가 굉장히 좁아진 것을 늘리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오히려 척추 내시경이, 그리고 주변에 막고 있는 구조물이 있더라도 바로 병변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접근도 훨씬 더 쉽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도 마찬가지로 척추 내시경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증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수술 후 사진 보시면 굉장히 교정이 잘 됐죠. 이렇게 그 척추 내시경을 통한 이 척추 유압술 같은 경우는 교정이 상당히 잘 된다 그러는데, 이런 수술에서도 교정이 잘 된 경우는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다시피 4번, 5번 이미 유압술을 받은 상태고, 그 위쪽 마디 전반적으로 그 측만증이죠. 척추체 측만증이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이제 그 변형 장애가 있기 때문에 교정술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현미경으로 수술을 할 경우에도 길게 절개를 한 다음에 교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내시경으로 교정이 가능한 거죠. 실은 척추 내시경 수술이 어디까지 발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의 대부분의 퇴행성 질환뿐만이 아니고 오성훈 원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미래에는 종양 또 굉장히 어려운 질병까지 다 치료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건 척추 변형이죠. 퇴행성 척추 변형인데, 퇴행성 척추 변형이 지금 현재 풀어야 될 마지막 숙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척추 내시경 수술은 굉장히 좁아진 디스크를 벌리는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 디스크 부위까지 접근이 되고 또 오래된 디스크를 다 자를 수 있는 그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실은 예전에 절개 수술했을 때는 굉장히 큰 절개, 또 환자가 그것 때문에 회복도 쉽지가 않고 많은 합병증 등을 남겼던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척추 내시경은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굉장히 교정 효과가 좋습니다. 물론 이건 모든 의사분들이 다 이것이 아직 실현이 가능한 건 아니지만, 미래에는 퇴행성 척추 측만증이나 후만증의 일부도 이 척추 내시경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 정리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 케이스도 비슷합니다. 이 환자는 기존에 수술을 받았는데, 이 환자도 마찬가지 뒤에 뭘 해놨잖아요. 근데 이 환자가 5번, 4번, 3번에 뒤에 매놨는데, 이 환자가 위에 2번, 3번, 1번, 2번에 척추 변형이 와 있는데 거기에 협착증이 생겼어요. 근데 문제는 4, 5번 추간공해, 그리고 3, 4번 협착증, 중심성 협착증도 있는 환자였어요. 그러면 이걸 빼고 수술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접근이 가능할 건지에 대한 굉장히 좀 수술적으로 난이도가 있는 환자였습니다. 하지만 척추 내시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정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다가 병변 부위로 바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저렇게 방에 장애물이 있어도. 그래서 이 환자는 실제 저 구조물 그대로 놔두고 협착증도 해결하고 추간공 협착증도 해결하고 위에 병변 부위까지 다 해결했던 환자입니다. 수술 후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앞으로 미래에 이런 기술들이, 척추 내시경 기술들이 계속 발전을 하게 될 거고, 이게 척추 변형도 그 중에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이 되고, 이를 통해서 환자분들께 더 좋은
치료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개인적으로 이런 복잡한 질환을 가진 교정이 필요한데 다른 부분에 협착증도 동반이 돼 있고 이전에 수술을 한번 받은 적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수술 부위가 커질 수밖에 없고 수술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내시경 수술의 장점을 하나만 더 꼽자면 사실 이게 좀 커 보이긴 한데 이런 그 교정술이나 유압술이 긴 경우에는 일반적인 현미경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절개창이 크고 수술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수술 후에 감염될 위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수혈도 많이 해야 되고. 네. 피도 많이 나고 음. 수혈이 필요한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출혈량을 최소로 해서 이 정도 수술은 내시경으로 할 경우에는 사실상 수혈이 거의 필요 없는 정도고 내시경 수술의 기본이 수술하는 시간 종일 그 셀라인이죠. 그 깨끗한 물로 수술 부위를 계속 씻어내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후 감염될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그런 말씀을 첨언하고 싶습니다. 실은 이런 환자분들은 내시경이 발전되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는 환자, 이 환자도 마찬가지죠. 이 환자도 척추 변형 환자인데 수술 후 사진이고 교정이 잘 된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환자는 기존에 그 척추 변형으로 수술 한 번 받으셨던 분인데 그 위에 다른 병변이 생겨서 거의 마비가 돼서 오셨던 환자분이세요. 그러면 이 환자분들은 대부분 수술을 포기하십니다. 그리고 집에서 거의 와상 상태로 누워 계시게 돼요. 이 환자분도 마찬가지로 이미 마비가 많이 진행이 된 상황이어서 이걸 해결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죠.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밑에 있는 거 쭉 연결해서 위에까지 쭉 연결하고 앞으로 허리 굽어진 걸 잡기 위해서 나사를 앞으로 쭉쭉쭉쭉 더 연결해야 돼요. 그러면 환자는 또 다행히 수술이 성공적이면 좋은데 그러지 않으면 더 안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는 그런 결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이 환자는 척추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디스크가 다 제거됐고 교정도 충분히 교정이 됐고 그래서 다행히 환자분은 지금 걸을 수 있는 정도까지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이런 환자들도 마찬가지로 내시경 수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은 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고난이도 수술이 아직은 다 적용이 되진 않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많은 의사분들 특히 외과 의사분들은 환자를 어떻게 치료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큰 포커싱을 두고 있어요. 이 앞전 그 시간에 질문에 척추 내시경이 지탄을 받는데도 왜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했는데 제가 봐서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그것 때문에 많이 포기를 했었어요. 근데 한국만 유일하게 이렇게 쭉 발전을 하면서 이런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된 거죠. 네. 이때까지 이제 저희 병원에서 시행하는 고난이도 척추 수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발표를 좀 해 봤는데요. 이때까지 들은 내용과 마찬가지로 간단한 질환이 아닌 아주 어려운 질환 같은 경우도 내시경으로 뭐 어렵긴 하지만 충분히 성공적인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시경 수술은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목 같은 경우는 전신 마취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허리 같은 경우는 척추 마취죠. 허리 마취만 한 다음에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수술 후 환자 회복도 빠릅니다. 물론 이런 뭐 고난이도 내시경 수술 같은 경우는 수술자의 충분한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은 했지만 아마 다른 병원에서는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예, 척추 내시경 수술은 그동안에 굉장히 큰 발전을 이루어왔고 지금은 아주 어려운 고난이도 퇴행성 척추 질환들도 대부분 치료가 가능하고 아주 성공적인 결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충분한 의사분들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 노력의 결과가 이런 결과를 얻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대한민국은 척추 내시경을 통해서 전 세계 척추 분야에 굉장히 인지도를 굉장히 높여가고 있고 그런 과정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의사들은 생각보다 환자를 위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의사분들의 노력 그리고 환자분들의
환자의 믿음 그리고 보호자분들과의 그 상호 관계가 결국에는 그 미래에 저는 개인적으로 미래에는 척추 내시경이 척추 치료의 메인스트림이 되고 그게 앞으로 발전되면서 그 우리가 원하는 로봇 서저리의 그 근간을 이룰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는 단순히 의사의 노력뿐만이 아니고 환자분들 그리고 국민들 그리고 보호자분들의 그 서로 간의 긴밀한 그 믿음과 어 그 교류가 있었을 때 더 큰 발전을 이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저희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질문 올라온 것들 정리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라이언 님께서 오늘 유익한 강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경추 협착이라는 것이 재활의학, 정형,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에 이르기까지 많이 진료하시는데 환자의 옵션인지 원래 어느 과가 맞는지 궁금하네요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경추협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경추뼈의 문제 그리고 경추신경의 문제 그리고 경추 그 통증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은 그리고 재활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라이언 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실은 재활학과, 정형외과, 정형외과 그리고 신경외과, 마취통증학과 모두 다 그 관여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의 그 과를 가셔서 진료를 보셔도 다 진단을 내리실 수 있고 치료를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거기에 중증도가 좀 더 심해지고 수술이나 좀 더 고난이도 치료를 받아야 될 때는 좀 더 그 수술에 더 전문인 정형외과나 신경외과를 방문하시는 게 좋겠죠. 네. 다음 질문은 조승현 님께서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는 목 디스크에 좀 물어보고 싶어서 질문 남겨봅니다. 목이 항상 뻐근하고 무겁습니다. 목은 어떤 스트레칭을 해야 좋을까요? 유튜브에서 보면 어떤 스트레칭은 좋다 하고 또 다른 유튜브에서는 안 좋다 하고 혼란스럽습니다. 목이 뻐근할 때 어떤 스트레칭을 하시는지 알려주시고 자세도 꼭 한번 보여주십시오. 전 원장님 소견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도 목이 항상 뻐근하고 무거운데요. 보통 이제 목이 뻐근하고 무겁다 그러면 이게 급성 통증은 아닌 걸로 좀 사료가 되고 보통은 목 뒤쪽으로 근육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뒤통수부터 목 뒤쪽 그리고 날개뼈까지 양쪽으로 근육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요 근육 부분이 병직이 되거나 국소적인 염증이 있을 경우에 뻐근하고 무거운 그런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목 스트레칭은 워낙에 많습니다. 이게 유튜브에서도 많고 소개하는 것들이 많은데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항상 안내를 해 드리는 그런 운동들이 있거든요. 사실 운동이라기보다는 자세라고 해야 맞는데 김현성 원장님께서 개발하신 자세죠. 쿠션입니다. 그 목 스트레칭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하나는 관절 스트레칭 또 하나는 근육 스트레칭인데 두 개 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환자분이 관절이 막히면서 생긴 통증이라면 관절 스트레칭을 주로 해야 될 거고 근육이 많이 뭉쳐 있다고 하면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들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은 척추의 문제, 경추뿐만이 아니고 요추, 목뿐만이 아니고 허리도 마찬가지로 그 태생기 때 있었던 그 오리지널 커브, C자 커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척추 관절의 분절의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기능이기 때문에 쿠션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지는 목 돌리는 스트레칭 또 뒤로 제끼는 스트레칭들이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푸르른 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90세 이상도 내시경 수술이 의미가 있을까요? 대학병원에서는 아끼며 조심히 살 수밖에 없다고 하던데요. 이런 질문을 해 주셨네요. 예, 마지막 질문이시니까 90세 이상 고령의 환자분에게서도 이제 척추 내시경 수술은 대부분 가능하세요. 근데 이제 환자분의 상태, 전신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90세 되신 분이 굉장히 80세, 70세 되신 분까지 분처럼 그렇게 건강하게 사시는데 척추만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척추 내시경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근데 70세 되신 분도 여러 가지 질병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심장이 안 좋다거나 당뇨가 심하다거나 그러면은 내시경 수술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것처럼 어머님의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 건강한 상태인지
또 척추관 협착증의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한지에 따라서 물론 확인해야 되겠지만 대부분은 내시경으로 치료가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질문은 여기서 이제 끝이 났고요. 김현성 원장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예, 오늘은 청담 해리슨 병원의 특별 시간을 저희가 갖게 돼서 정말 큰 영광이고요. 척추 내시경 수술 및 치료는 앞으로 미래에 저희 고령 환자뿐만이 아니고 인류의 건강한 삶, 또 그리고 건강한 행복한 삶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발전의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 이 분야를 저희 대한민국에서 계속 리드를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이런 꾸준한 연구, 또 꾸준한 발전을 통해서 환자분들께 더 좋은 치료를 제공할 수 있고 더 좋은 의술을 제공할 수 있길 바라는 것이 청담 해리슨 병원의 제 소망입니다. 이번 세션은 이걸로 마무리하시고 5분 정도 휴식하시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도 휴식하시는 동안에 그전에 보셨던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 will drink until next morning. Thank you.
I will drink until next morning. Thank you. I will drink until next morning. Thank you.
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청담 해리슨 송도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경외과 장군수입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헬슨 특별판 마지막 시간을 마무리하러 나왔는데요. 일단 이런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우리 비욘디 의학 채널 관계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을 해보면요. 일단 제목은 어깨가 아픈데 목 디스크라고요. 이제 정했습니다. 우리 척추센터로 오시는 분들 중에 목 아파요, 허리 아파요, 딱 꼭 집어서 오신 분들은 그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깨, 날개축지, 엉치처럼 애매하게 오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런 척추센터를 내원한 환자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진료를 보고 또 정형외과적으로는 또 어떻게 또 감별해야 될 중요한 질환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의 또 우리 원장님들과 같이 왔는데요. 우리 원장님들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담 해리슨 송도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김명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김재중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이야기를 펼쳐보겠습니다. 척추센터를 내원한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애매한 증상 크게 4가지를 꼽아왔습니다. 어깨 날개축 통증이 있죠. 이제 주로 환자분들이 여기가 아파요. 어깨 날개축지가 아프다고 이제 많이 오시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목은 뭐 이렇게 많이 아픈 것 같지는 않으신데 손이 저리다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손이 요즘에 이제 명절도 지나고 우리 주부님도 날씨도 춥고 해가지고 손이 저린다 많이 오시고요. 세 번째, 엉치죠. 엉치 가장 증상이 좀 많이 생기는 엉치 쪽이 아플 때 우리가 어떻게 진찰하는지. 네 번째, 오금이라고 이제 흔히 이제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무릎 주변에 통증이 있을 때 척추센터에서는 어떻게 진찰을 하고 또 관절센터에서 어떻게 감별 진단하는지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MRI라든가 수술 영상은 이제 많이 이제 보셨을 거예요. 저희도 이제 준비는 했지만 실제로 오늘은 저희가 중점을 둔 것은 실제 진료실 안에서 환자분들이 어떻게 증상 호소할 때 우리가 병력을 청취하고 신체 검사를 하고 또 이학적 검사를 하는지 거기에 좀 포커스를 둬서 좀 하고 좀 부족하지만 직접 시연도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제 어깨 날개축지 통증이에요. 어깨 날개축 통증. 이제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의 영향으로 상당히 이제 이쪽 어깨 날개축지라고 하죠. 이쪽 많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이런 증상을 호소하신 분들이 척추센터로 오셨을 때 일단 우리가 어떻게 진찰하는지 우리 김명 원장님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네, 저희 신경외과에서는 주로 어깨 통증 그리고 날개축지 통증으로 오게 되면 이제 흔하게 의심하는 질환으로는 추간판 탈출증이나 추간공 협착증을 의심을 하게 됩니다. 주로 어깨 부위 통증뿐만 아니라 목 통증을 동반하기도 해서 이제 쉽게 감별하기도 하는데 간혹 목 통증이나 또 팔 통증 없이 어깨 통증으로 와서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저희가 팔을 들어본다든가 하면서 관절 운동의 장애를 먼저 판단을 하고요. 관절 운동의 장애는 목 질환에서는 대부분 없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목 쪽의 가능성이 높겠다 판단을 합니다. 물론 손가락 저림이나 감각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도 흔하기도 한데 환자분들은 진료실을 들어올 때 팔을 이렇게 머리 위로 올리면 이제 추간공이 넓어지면서 이제 통증을 좀 덜 느끼는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내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걸 보면 저분은 목에 문제가 있겠구나 제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손을 들어 올리는 편해지는 거를 뭐 어떤 사인이라고 하죠? 네, 여기 써져 있다시피 이제 바코드 사인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머리 위로 머리를 올리게 되면 이제 추간공이 넓어지면서 이제 눌린 신경이 일시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통증을 덜 느끼면서 편안하게 느끼게 됩니다. 네, 바코드 사인 좀 특징적인 진찰 소견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형외과에서는 날개축지 쪽이 주로 아픈 환자분들 있을 때 어떻게 진찰하시나요? 목 질환인 원인이 아닌 단순 이제 어깨 자체가 원인이 된 이제 원인의 경우는 주로 어깨 관절 주위에 통증이 먼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증이 심해서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겠고 하여 어깨 사용을 줄이게 되었을 때 통증이 감소되게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점액낭염, 석회성 건염, 회전근개 파열, 그리고 오십견 등이 있겠습니다. 시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학적 검사를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환자분이 외래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어깨 관절 가동 범위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김명 원장님 좀 도와주세요. 네. 먼저 어깨 전방 거상 그리고 어깨 관절의 외회전, 다음으로 내회전 순서로 가동 범위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쭉 들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어깨를 내려보세요. 팔꿈치를 붙여보세요. 팔꿈치를 바깥으로 돌려보세요. 좋습니다. 내려보세요. 그리고 팔꿈치를 뒤로 돌려보세요. 이런 해당 검사를 통해서 어깨 관절 가동 범위를 확인할 수 있겠고, 만약 어깨 관절 안쪽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런 가동 범위에 제한이 발생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호킨스 테스트가 있겠습니다. 팔을 한번 들어보세요. 팔꿈치를 90도로 구부리고 어깨 관절을 90도로 올린 상태에서 관절 충돌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 충돌을 유발하였을 때 어깨 관절 부위 통증이 발생하게 된다면 충돌 증후군 그리고 회전근개 병변을 시사하는 소견입니다. 다음으로 니어 테스트가 있겠습니다. 팔꿈치를 안쪽으로 내회전 시켜주세요. 팔꿈치 핀 상태로 쭉 들어 올려주세요.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팔꿈치 어깨 관절 각도가 120에서 160도를 지났을 때 어깨 부위에 통증이 발생이 된다면 마찬가지로 충돌 증후군, 회전근개 병변을 시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좀 특징적인 게 경추 쪽이면 이제 손을 올리면 어깨를 들어 올리면 좀 편해지고 어깨 쪽 질환일 때는 손을 못 올린다는 게 좀 특징적으로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목하고 어깨하고는 상당히 연관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연관통이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좀뭐 해부학적 특징이 있는지 우리 김용 원장님께서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제 연관통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특정 부위, 이제 경추의 특정 마디에 따라서 이제 통증을 보이는 이제 위치를 표시를 한 것입니다. 목 디스크임에도 이제 날개 죽지나 또 등 쪽에서 어깨 쪽에서 이제 통증을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저희도 환자도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많고 또 추가 검사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추 6번, 7번 이제 관절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견갑골 안쪽이라거나 또 경추 5번, 6번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어깨 쪽에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렇게 겹쳐지는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목에 병변이 있으면 어깨, 날개축지 이쪽이 이제 팔까지 방사통이 아니어도 이제 아플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시각적으로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명 원장님 실제로 날개축지가 아파서 수술한 케이스 있으시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제 다음 증례를 보시게 되겠는데요. 이제 52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자고 일어나서 이제 갑자기 발생한 날개죽지 통증으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환자분은 이제 MRI를 찍었을 때 이쪽에 탈출된 이제 추간판이 보이게 되는데, 이제 물론 이 환자분은 이제 초기 증상은 어깨 죽지 통증이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깨를 들어올릴 때 이제 힘이 빠지는 증상도 같이 동반하셔서 저희는 뭐 추간판으로 이제 쉽게 예상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이제 왼쪽이 이제 수술 전 사진이고 오른쪽이 이제 수술 후 사진인데,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이제 제거된 추간판을 제거한 모습을 볼 수 있고, 이제 횡단면에서 이쪽에 우측에 하얗게 보이는 추간판을 내시경을 통해서 완전히 제거를 해서 눌린 신경을 풀어진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그 정형외과 김재종 원장님께서는 그럼 날개축지가 아파서 조금 수술한 증례에서 좀 발표 좀 해주시겠어요? 예, 해당 환자는 어깨 통증 및 운동 범위 제한으로 내원하신 55세 남자분이셨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이제 이학적 검사를 진행하였고 거기에 통증이 발생돼서 이제 회전근개 병변 의심하에 이제 정밀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이 해당 사진은 MRI입니다. MRI상 회전근개 파열이 극상근 부위가 지금 터져서 말려 들어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보이는 화살표 끝 부위가 이제 대전자 부위에 부착이 돼 있어야 되는데 끊겨서 안으로 말려 들어간 형태입니다. MRI상 회전근개 파열이 관찰이 돼서 이제 회전근개 파열에는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지만 이 정도 터진 양상에서는 거의 대부분 보통 회전근개 관절경적 봉합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진에서 보면 회전근개 극상근으로 덮여 있어야 될 공간이
덮여 있지 않습니다. 하여 관절 안쪽이 다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 우리 앵커, 회전근개를 봉합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해서 봉합하고 있는 사진이고, 수술을 마친 후 회전근개가 튼튼히 봉합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 후 MRI입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찍은 MRI상 하얀색 회전근개 파열이 관찰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통 수술하고 나서 한 달 정도 보조기를 착용하게 되겠고, 한 달 이후 굳어진 어깨를 관절 재활 운동을 통해서 풀어줄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가장 흔한 그 증상 중 하나의 날개축지 어깨 통증과 관계된 진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끝났고요. 두 번째로 손이 저려서 오실 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목이 아프고 손이 저리면 이제 목 디스크 협착증을 이제 흔히 생각할 수 있는데요. 손만 저리다 오신 분들이 있는가, 특히 겨울에 날씨도 춥고 하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명절 지나고 우리 주부님 손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면 손이 저려서 많이 오시거든요. 이럴 때 우리 척추센터에서는 어떻게 환자분을 진찰하는지 한번 김용 원장이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저희 신경외과에서는 이제 주로 손 저림의 위치를 통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어깨부터 내려오는 통증이다 보고, 이게 또 보다 상위에서 압박이기 때문에 이제 아래쪽에서 보이는 거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이학적 검사가 있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부 경추에서 이제 디스크가 있을 때와 이제 같은 검사를 통해서 이제 감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래쪽 손 저림을 나타내는 위치가 이제 어느 정도 정해지게 되는데요. 추간판이 어느 신경이 눌리냐에 따라서 엄지 쪽 주변이면 6번 신경, 또 새끼 쪽 주변이면 8번 신경이 이렇게 눌리는 등 피부 분절을 따라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로 경추 부위의 어느 정도 위치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신경이 마치 전기줄처럼 가는 길이 정해진 게 좀 특징적이네요. 그럼 우리 정형외과 관절센터에서는 어떻게 감별 진단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추의 문제가 아니고 말초신경이 문제가 돼서 손가락이 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으로 손목 터널 증후군, 그리고 팔꿈치 터널 증후군이 있습니다. 엄지손가락, 먼저 손목 터널 증후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엄지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의 일부가 저릴 때는 보통 손목에서 미디언 너브, 정중신경이 눌릴 경우에 이런 신경 저림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상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위가 정중신경의 지배 영역입니다. 손목에서 이 부위가 오랫동안 눌릴 경우에는 신경 저림 증상이 생길 수 있겠고, 그게 더 악화됐을 경우는 화살표에 표시된 모양처럼 근육 부위가 위축이 발생될 수 있겠습니다. 시행할 수 있는 이학적 검사를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틴넬 테스트입니다. 손 좀 줘보세요. 손목에 보시면 손목 주름이 있습니다. 이 부위를 손가락으로 톡톡톡 톡톡톡 쳐주게 됩니다. 이렇게 쳤을 때 엄지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 일부가 저리게 된다면 정중신경이 눌리는 걸 시사하는 소견입니다. 다음으로 팔렌 테스트가 있겠습니다. 손목을 구부린 상태로 이 자세로 1분 정도를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1분 정도를 유지했을 때 정중신경이 지배하는 영역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 일부가 저리게 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중신경 마비인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팔꿈치 터널 증후군이 있겠습니다. 앞에 얘기했던 손목 터널 증후군과 달리 팔꿈치 터널 증후군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부위의 저림을 주된 증상으로 하게 됩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팔꿈치 부위에서 척골신경이 눌리게 되는데요. 이게 점점점 심해지다 보면 오른쪽 그림처럼 갈퀴손 모양으로 손가락이 변형이 생기게 되겠고,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 사이에 근육이 위축이 발생될 수 있겠습니다. 시행할 수 있는 간단한 이학적 검사 세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척골신경은 팔꿈치 안쪽을 뒷부위를 지나게 됩니다. 이 부위를 손가락으로 톡톡톡 톡톡톡 치게 됐을 때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부위가 저리게 된다면 팔꿈치 터널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엘보 플렉션 테스트가 있겠습니다. 팔꿈치를 구부린 상태로 3분에서 5분 정도 유지를 했을 경우 해당 부위에 저린 증상이 생길 때 척골신경의 마비를 시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뉴스페이퍼 사인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이 종이를 잡으라고 했을 때 엄지손가락이 구부러지지 않고 딱 펴진 상태로 잡아야지 정상적인 소견입니다. 하지만 척골신경이 마비된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손가락이 이렇게 구부러지게 됩니다. 이랬을 때 외래에서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겠고, 이런 척골신경의 마비가 의심됐을 때는 신경전도 검사 및 추가 MRI 검사를 통해서 정밀 검사를 시행하고 확진 검사를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 척추 쪽 질환과 달리 그 근육 위축과 말초신경 장애일 때 근육 위축과 함께 기능 장애가 조금 두드러진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게 퇴행성 질환의 일종이고 많이 쓰면 목 디스크든지 이제 터널 증후, 말초 쪽으로 생길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같이 생기는 경우는 또 있지 않을까요? 김영 원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같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를 더블 크러쉬 신드롬, 또 한국말이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이제 이중 앞괴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1973년도에 이런 증상들이 보고가 돼서 논문으로 나온 적이 있고요. 이것 또한 저희가 항상 감별을 어렵게 만들고 또 추가적으로 검사가 이제 필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하나의 신경인데 이제 목에서도 눌리고 또 손목에서 눌리고 팔꿈치에서도 눌리는 겁니다. 이제 2024년도에 약 9만 명 정도 이제 환자를 모아서 이제 했던 건데, 경추 방사통을 갖는 환자에서 또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척골신경 압박을 동반할 가능성이 더 높다. 또 반대로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척골신경 압박이 있는 경우에 경추 방사통을 갖는 경우도 많다고 보고를 하고 있어서, 이제 경추 방사통만 있다고 해서 꼭 목 디스크의 문제만도 아니고 또 손목 터널 증후만 있다 그래서 경추 방사통을 이제 완전히 배제하거나 이런 건 또 아닌 상황이라서 이게 저희도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또 이게 검사가 또 추가 검사를 하게 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의학이라는 게 MRI가 발달해서 많이 진단 영역이 이제 영상 쪽으로 넘어갔지만 꼼꼼한 이학적 검사와 신체 검사가 특히 신경 쪽으로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그래서 이제 하지 쪽 넘어가겠습니다. 증상 맛집이죠. 우리 엉치 쪽. 엉치가 아파서 오신 분들이 이제 많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엉치가 아팠을 때 우리 척추센터에서는 어떻게 진찰하는지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네, 일단 엉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엉치 통증이라고 내원을 하시면 이제 지칭하는 부위가 좀 다 다르십니다. 대개는 이제 엉덩이 주변 그 어딘가를 설명하시게 되는데, 사전적으로 엉치는 천골을 지칭합니다. 천골이라고 하면 이 그림에서 보셨을 때 가운데 삼각형으로 있는 뼈고, 등 꼬리뼈 위쪽으로 등 가운데 쪽인데, 실제로 엉치 통증이 어디가 아프냐고 이제 구체적으로 여쭤보게 되면 엉덩이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앉았을 때 의자가 닿는 시골 부위를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서, 저희는 이제 대개는 이제 엉덩이나 이제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그 주변 어딘가의 통증을 엉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쪽 부위에 통증이 있으면 이제 뭐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 요추간공 협착증, 천절관중 증후군, 이상근 증후군, 뭐 햄스트링 긴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신경외과에서는 엉치 통증이라고 하면 이제 이런 질환들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엉치 쪽 증상이 질환들이 많으니까 조금 더 좀 부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상근인데요. 이상근은 이제 한자로 하면 배 모양의 근육이다, 그냥 이런 뜻이고요. 이제 배는 이제 서양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이 주행에 따라서 이렇게 붙어 있는데, 좌골신경이 이쪽을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상근이 이제 두꺼워지거나 그런 경우에는 좌골신경통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상근은 뭐 장시간 앉아있거나 하는 경우에서도 두꺼워질 수 있어서 쉽게 진단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또 이상근 증후군 진단을 받고 내원을 했는데 허리 문제인 경우도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좌골신경을 압박해서 나타낼 증상이기 때문에 이상근 증후군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진단들을 다 감별을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배제할 수 있는 진단이다. 이런 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이제 신경근변증이 있을 때 저희가 하지 직거상 검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 직거상 검사를 했을 때 이제 한 가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햄스트링이 긴장이 되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도 하지 직거상 검사에서는 양성 소견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이럴 때는 브라가드 사인이라고 그래서 하지 직거상 검사했을 때 통증이 있을 때 이제 그 부위에서 약 5도 정도 내린 다음에 발목을 이제 발등 쪽으로 더 구부리게 되면 이제 마찬가지로 당기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이거는 디스크 압박이나 이런 거에 의한 이제 좌골 신경통 증상이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지 직거상 검사는 이제 많이 아신 것 같은데 브라가드 검사는 저도 오늘 처음 본 것 같아요. 일단 좋은 검사법 알려주고 고맙습니다. 그러면 김영 원장님 그 엉치가 많이 아프신 분 중에 조금 수술한 케이스 뭐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이제 다음 환자는 이제 73세 여자 환자분이고 이제 우측 골반 엉치 통증으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엉치 통증이 있어서 이제 검사를 했을 때 요추 5번하고 천추 1번에 우측 다리로 빠져나가는 요추 5번 신경이 이제 디스크에 의해서 협착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이용해서 이제 추간공 확장술을 시행을 하고 터진 디스크를 제거를 하였고요. 이제 횡단면에서 봤을 때 이쪽에서 이제 까만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는데 수술 후에 디스크는 잘 제거되었고 이제 눌렸던 신경이 풀리면서 부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형외과적으로 좀 감별해야 될 중요한 또 질환이 있으면 우리 김재종 의원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고관절은 이제 골반과 허벅지뼈를 잇는 관절로서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입니다. 그리고 체중 부하가 가장 많이 받는 부위다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퇴행성 변화도 많이 생기게 되겠고 외상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관절입니다. 여기서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고관절 질환을 보통 척추 질환으로 의심하는 경우가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감별하기 위해서 일단 고관절은 관절입니다. 해서 움직일 때 통증이 생기면 관절 자체의 움직임에 통증을 의심해야 되겠고 척추가 문제일 경우는 보통 특정 자세일 때 통증이 생기게 되면 척추를 좀 더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고관절 주변 점맥낭염, 두 번째로 석회성 건염, 세 번째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있습니다. 고관절 주변 점맥낭염은 고관절 부위에 이제 물주머니가 있는데요. 그 부위에 염증이 생긴 거를 점맥낭염이라고 표현을 하겠고, 석회성 건염은 주변부 근육이랑 인대 힘줄 부위에 석회가 쌓여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를 석회성 건염이라고 하겠습니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혈류 흐름이 좋지 않게 돼서 대퇴골두 부위가 괴사가 생기게 되는 질환입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보통 이제 알코올이 있을 수 있겠고 장기간 스테로이드 사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할 수 있는 간단한 이학적 검사로는 패트릭 테스트가 있겠습니다. 환자분을 누우라고 한 이후에 고관절을 굴곡, 외전을 시키고 숫자 4자, 그러니까 피겨 4 포지션을 취하게 되고 그 자세에서 무릎을 눌렀을 때 고관절 부위가 통증이 발생되게 된다면 이제 척추 문제보다는 고관절 자체의 문제를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검사에서 양성 소견이 나왔을 때 추가적으로 엑스레이랑 MRI 등 추가 검사를 통해서 이제 앞선 얘기한 대표적인 질환들을 감별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상기 사진은 무혈성 괴사 사진입니다. 고관절 부위 통증으로 내원하셨던 55세 여자분이셨습니다. 이학적 검사상 포지티브 소견이 보였고 시행한 엑스레이, MRI상 이제 무혈성 괴사 소견이 보여서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지만 이렇게 대퇴골두가 완전히 괴사되어 함몰된 경우에는 인공관절 전치 한술이 최선의 치료법으로 판단됩니다. 하여 수술 이후 현재는 잘 걸어다니고 계십니다. 네, 증례 발표 감사합니다. 이 엉치 쪽 통증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김영 원장님께서 이제 설명을 넘어가셨지만 실제로는 허리 협착증이나 디스크 환자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나이가 들면서 이제 추간판 변성이 진행되면서 디스크가 높이가 낮아지면서 신경이 나가는 구멍 쪽 추간근이 좁아지면서 이제 그쪽에서 MRI에서 찾기가 힘들다 보니까 이제 엉치 쪽이 많이 아프셔가지고 뭐 여기저기 병원 다니시다 오신 분들이 많은데요.
방금 이제 김명 원장이 증내에서 이제 추간공 디스크 협착증 환자 잘 수정을 잘 고맙고요. 하나 이제 질문해야 될 게 이제 고관절 수술이 좀 이렇게 좀 큰 수술이고 좀 출혈도 많고 수술 합병증이 좀 많다고 들었는데 김재준 원장님께 좀 추가적으로 수술의 뭐 시간이라든가 뭐 그 난이도 어떤 합병증 그때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고관절, 인공관절 같은 경우는 이제 전치 한수 방법이 있고 반치 한수 방법이 있겠습니다. 보통 고령이시고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적 문제 때문에 이제 수술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피도 많이 나겠고 아무래도 리스크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반치 한수를 시행할 수도 있겠지만 나이가 젊고 건강하신 분이라면 사실 반치 한수보다는 이제 전치 한술이 사실 기능적으로 훨씬 좋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무혈성 괴사에서 환자분의 근육량도 많고 젊으신 분이라면 반치 한술보다는 적극적으로 전치 한술을 시행해서 재활 운동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인공관절 후에는 보통 2, 3일 정도 안정을 취하고 나서 3일째부터 보행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한 2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보행이 자연스럽게 가능해지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설명한 이유가 요즘에 겨울에 낙상 환자들이 많으셔가지고 이제 고관절 쪽 통증이 있고 골절 환자분들이 있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수술에 대해 좀 여쭤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네 번째, 이제 가장 흔히 이제 그 애매한 증상으로 오시는 경우 네 번째입니다. 이제 무릎 주변 오금이라고 하죠. 우리 어르신들 주로 오금이라 표현하시는데 이쪽 통증으로 이제 우리 내원하셨을 때 우리 척추센터에서는 어떻게 환자분을 진찰하고 진단을 이루어가는지 또 김명 원장님께 또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무릎 주변에 이제 통증으로 오면 저희는 또 척추관 협착증과 이제 추간판 탈출증을 가장 먼저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상지, 팔에서와 마찬가지로 하지에서도 피부 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간판이나 척추관 협착증으로 어떤 신경이 눌리냐에 따라서 그쪽 주변에 피부 분절을 따라서 이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대퇴부 바깥쪽 그리고 무릎을 감싸고 돌면서 정강이 앞쪽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요추 4번 신경이 이제 눌렸을 때 문제가 나타나는 거고 이제 허벅지 뒤쪽이나 종아리 뒤쪽, 종아리 바깥쪽 쪽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요추 5번 신경 또 허벅지 뒤쪽에서 발바닥까지 가는 경우는 천추 1번 신경이 눌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다리의 어느 부위까지 통증이 뻗치는지 어디가 제일 아픈지 이제 확인을 하게 되고 이걸 기본으로 해서 어느 부위에 문제가 있겠다 예상을 해서 추가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외래에서 진찰하다 보면 이제 무릎이 아파서 왔는데 실제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저리다거나 이렇게 감각적 이상이 환자분들이 이제 정형외과적으로 치료받다 오시다가 이제 의외로 이제 무릎 쪽 가는 신경이 이제 문제되는 경우 종종 발견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정리를 잘 해주셨고요. 앞에 보면 이제 이 신경이 지나간 길이 거의 뭐 기찻길 좀 정해져 있으니까 이 그림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쪽은 4번, 요추 4번 신경, 뒤쪽은 천추 1번 신경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무릎 또는 또 정형외과 대표적인 또 관절 중에 하나죠. 우리 정형외과에서는 이제 오금 쪽이 특히 이제 오금 쪽이 불편했을 때 대표적으로 어떤 질환을 감별해야 되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릎 주변부 통증으로 LL을 많이 내원하십니다. 이제 척추 문제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 오금 부위가 당기거나 특정 자세에서 통증을 호소하시게 되는데요. 근데 무릎 관절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관절은 사실 움직임입니다. 무릎을 구부렸을 때 체중 부하가 됐을 때 무릎 통증이 나온다면 이거는 척추 문제보다는 관절 문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무릎 통증이 생기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생기거나 쭈그리고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 통증이 생겼을 때 이제 퇴행성 관절염, 반월판상 연골 파열 등 이런 것들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이학적 검사로는 맥머레이 검사가 있겠습니다. 무릎을 완전히 구부린 상태에서 무릎을 내외전이나 외회전을 하며 무릎을 신전시켰을 때 클릭 사운드와 함께 무릎 통증이 소실된다면 반월판상 연골에 손상이 있다고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경우는 MRI 등 추가 검사를 통해서 연골판의 손상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대표적인 퇴행성 관절염 환자 사진을 이제 들고 왔습니다. 최근 수술을 시행했던 분이시고 이제 무릎 통증 및 무릎 관절 가동 범위의 제한으로 이제 오셨던 분이십니다. 나이가 91세로 고령이셨습니다. 환자분은 근처 병원에서 수차례 주사를 받았는데 통증 호전이 도저히 되지 않아 본인이 어느 정도 결심을 할 테니 수술을 진행을 해주시자 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공관절 치환술을 진행했습니다. 고령이다 보니 수술 후 재활도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분 근육 상태라든지 이런 거를 정밀하게 체크를 하였고 수술을 한 이후에 충분한 보행이 가능할 거라 생각이 돼서 이렇게 인공관절을 시행했고 지금 현재 잘 걸어 다니고 계십니다. 혹시 주변에 이제 나이가 있으신데 무릎 통증이 심하신 분들, 나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사 치료만 받는 분들이 있다면 가까운 병원에 이제 전문의들을 찾아가서 충분한 상의를 하신다면 더 나은 여생을 즐길 수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이걸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긴 시간 함께 해주시고 경청해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어서 귀중한 우리 시청자분들의 그 질문을 또 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왕구이님이 엄마가 63세 여성이신데 3, 4주 전에 허리 아파서 MR 찍었는데 요추 4번이 압박골절돼서 시멘트 시술을 권유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했고 일주일 지났는데 지금은 이제 좀 이상선생님 괜찮다고 하시는데 걱정은 되시나 봐요. 이제 잘 걸어 다니시는데 지금 좀 어떻게 지금 괜찮은 건지 궁금해서 걱정도 되고 궁금해서 댓글 남겨주셨더라고요. 김영 원장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네, 척추 압박 골절이 있을 때 이제 골 시멘트를 고민을 하는 거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진행하면서 압박이 진행하면서 이제 척추체 후방에 있는 신경을 압박하게 되는 이제 이 우려가 클 경우에 이제 고려를 하게 되는데 이제 지금 3, 4주 전에 아마 다치신 걸로 판단이 되고 이제 골절 부위가 아무는 시간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폐경기 여성이라고 하면 좀 더 길어질 거고요. 그래서 뭐 통증이 없어졌기 때문에 뭐 지켜볼 수는 있지만 이제 뼈가 아무는 시간은 어차피 2, 3개월 걸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하셔가지고 더 주저앉거나 진행하지는 않는지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다음 한번 봐볼까요? 이현아님, 무지외반증인데 그 휘어진 뼈는 안 아프고 세 번째면 발가락 쪽이 발바닥을 딛게 되면 아프다는데 왜 그런가요? 허리 디스크도 하셨나 봐요. 이제 시술한 지 1년 반 후유증인가 물어봤는데요. 이거는 아마 신경정형외과에서 같이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무지외반증, 그리고 발가락 쪽 디딜 때 체중 받을 때 아픈 증상이 있으니까 김재준 원장님 한번 소견 듣고 싶습니다. 보통 무죄반증이 있을 경우는 이제 엄지발가락 휘어 있는 그쪽 안쪽 부위가 많이 자극이 되면서 통증이 발생이 되게 되는데요. 근데 수술을 하게 됐을 경우도 발가락을 피면서 그 튀어나왔던 부위를 뼈를 절제하는 수술을 동반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고 계신 증상은 세 번째, 네 번째 발바닥 통증을 얘기하고 계셔서 이거는 정형외과적인 내용보다는 허리 쪽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김영 원장님 허리 디스크 시술하고 발바닥 통증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네. 이제 허리 디스크 시술이 이제 뭘 의미하는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이제 저희가 하는 뭐 흔히 신경 성형술이나 이제 이런 거라고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천골신경이랄지 이런 걸 좀 건들게 되면 이제 발바닥 쪽을 담당하는 신경이라서 그쪽에 뭐 자극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이게 발바닥을 딛게 되면 이제 통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대개는 또 저림감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을 수 있어서 뭐 가능성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스트레인지 호스님의 그 허리 디스크와
천장관절 증후군 아까 그 표를 그 내용을 보셨나 봐요. 그 엉치 통증에서 구별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을까요? 먼저 김명 원장님 있으면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저기 둘을 처음 딱 보자마자 단번에 구별하는 건 역시 쉽지는 않고요. 이제 되게 허리 디스크는 두통과 하지 방사통을 이제 주로 호소하기 때문에 그거를 1차적으로 보게 되고, 또 천장관절 증후군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가 보여드린 자료 중에서 이제 패트릭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트릭 테스트를 했을 때 엉덩이 뒤쪽에서 이제 통증이 느껴지면 천장관절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고, 또 천장관절 증후군 같은 경우는 이제 엑스레이나 이런 검사를 했을 때 천장 관절에서 염증 소견을 보이게 됩니다. MRI에서는 또 신호 변화도 나타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별을 하게 됩니다. 네. 확실한 방법을 여쭤보셔서 이제 MRI가 어떻게 보면 영상 진단 제일 확실할 것 같고요. 이학적 검사에서는 천장관절 부위를 촉진해보고 압통점이 있으면 지금까지 있는 우리 교과서적인 진찰 방법에서는 가장 확실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하나 볼까요? 김민님, 너무 기본적인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디스크는 도대체 뭔가요? 물렁뼈인가요? 근육인가요? 살인가요? 들어가시죠. 디스크가 사실은 이제 물렁뼈죠. 물렁뼈인데 이제 오래되면 딱딱해지기도 하고 수술하다 보면 이제 뭐 살처럼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물렁뼈죠. 물렁뼈.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홍서인님, MRI 결과 4, 5번, 요추 4, 5번 같아요. 추가반 탈출과 파열 흘러내렸다고 3번도 안 좋다는 진단으로 증상은 양쪽 허벅지, 무릎, 양쪽 허벅지고 무릎은 우쪽 부분 방사통이 있고 오른쪽은 발바닥까지 내려옵니다. 약물 치료만으로 회복 가능도 기대될까요? 우리 김명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약물 치료만으로도 물론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약물 치료를 뭐 한정없이 한다고 해서 계속 좋아지는 건 아니고, 이제 저희가 보존적 치료 기간은 보통 4주에서 6주 정도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4주에서 6주 정도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상이 남아 있다고 하면 다른 치료 방법을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좀 겁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수술은 결혼 같은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뭐 이렇게 수술하고 하진 않으니까 조심스럽게 하니까 일단 가까운 전문의를 찾으셔가지고 진료비 상담 받아보실 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김용기님, 저는 여기 모 병원에서 신경 차단술을 4번 받았습니다. 주사는 그때뿐이고 다시 또 재발됐고요. 나이는 67세시고 왼쪽 엉치 쪽으로 방사통이 있습니다. 앉아 있으면 괜찮고 오래 서 있으면 아픕니다. 미세 침수 수술을 받아야 되는지, 67세 신경 차단술 4번 증상은 계속 진행돼 있고 미세 침수 수술, 우리 김명 원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미세 침습 수술은 라고 하면 좀 광범위한 내용이긴 한데, 미세 침습 수술은 말 그대로 침습을 최소로 하는 수술이니까 내시경 수술도 포함이 되고요. 이제 현미경으로 아주 작게 째고 하는 수술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미세 침습 수술이 대세라서 허리 수술은 거의 다 대부분 미세 침술, 어느 병원에 가나 미세 침습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상을 보존적 치료를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통증이 지속되거나 일상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수술을 고려하는 것도 이제 좋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계속 질문들이 올라오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답변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 남겨주시면 차후에 시간 되는 대로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또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이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제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마무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저부터 먼저 하면 아까 다 한 것 같아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요온디 관계자분, 그리고 지금까지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요온디 시청자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 저희 청담 해리슨 병원, 청담 송도병원 잘 애정 어린 시선으로 잘 지켜봐 주기 바랍니다. 네, 이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얘기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가정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몸은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아껴만 준다면 사실 장기간 노년층까지 충분히 안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생긴다면 조기에 병원만 오신다면 조기에 치료만 하신다면 더 오래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통증을 참지 말고 병원을 적극적으로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